그는 세계 최강의 마법사이자 가장 위대한 마탑의 주인이었다. 마족 군대가 침공하자 전설처럼 싸우다 자신의 희생에 마왕을 소멸시켰다. 그런데 20년 뒤 자신이 세웠던 탑 안에서 고작 일레바드 마법사의 몸으로 눈을 뜬다. 최고의 천재들로 가득했던 곳은 완전히 몰락해 폐쇄직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였다. 이제 절대적인 지식을 이용해 마법 제국을 밑바닥부터 다시 세울 차례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바로 들어가 보자. 이야기는 한 남자가 땅에 무릎을 꿇고 누군가 대답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대지에 마법을 흘려보내며 생존자가 있다면 제발 응답해달라고 외친다. 말할 수 없다면 움직이거나 작은 소리라도 내달라고 부탁한다. 누군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목이 터져라 외친다. 하지만 끝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시선이 한 남자의 잘림머리에 멈춘다. 그 자는 처음으로 마족을 하나로 통합한 뒤 직접 이끌어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존재였다. 바로 대사제다. 마족들은 어린아이조차 살려두지 않을 만큼 잔혹했다. 백발의 남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읊조린다. 그 순간 아기가 마족의 손에서 풀려나 그들로부터 기어가기 시작한다. 마계에서 넘어온 마족과의 전쟁에서 그와 뒤를 따른 백탑의 마법사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전해진다. 인간과 마족이 맞붙은 거대한 결전이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해내지 못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모든 싸움은 끝을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 다가와 현재 시각이 4월 28일 오후 3시 12분이라고 알린다. 이어 대사제의 사망을 확인한다. 남자는 에드나냐고 묻는다. 그녀는 세상의 마지막 용이자 역사를 기록하는 관찰자 에드나 솔라플라스였다. 에드나는 그를 마탑주라 부르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나쁜 소식부터 들려달라고 한다. 예상대로 마족 군대가 백탑에 침입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마법사가 목숨을 잃었고 마탑 일부가 무너졌으며 연구 인력과 자료도 거의 전부 불타버렸다.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고 묻자 황실군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제자들을 포함한 일부 생존자를 구했다고 답한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한다. 에드나가 선택을 후회하느냐고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답했다. 모두 자신이 직접 골라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들이기에 그들 앞에서 그 선택을 후회한다고 말할 순 없었다. 에드나는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가끔 제자들을 살펴봐달라고 부탁한다. 아직 너무 어리니 분명 불안해하고 있을 터였다. 에드나는 종종 찾아가 보겠다고 약속한다. 남자는 놀란 얼굴로 한낱 인간에게 용이 고개를 숙이는 광경을 정말 보고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충분히 경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대륙과 자신은 백탑의 영웅들이 치른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다면 됐다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후회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었다. 최고의 마법사였을지는 몰라도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인이라 불리더라도 새 아이, 자신의 제자들만 챙기며 이기적으로 살고 싶었다. 바로 그런 삶을 원했던 것이다. 그가 숨을 거두자 용은 눈을 감고 선언한다. 4월 28일 오후 1시 47분 마탑주 오스카 세이지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역사에는 대사제가 쓰러졌으며 백탑의 6레벨 마법사 132명, 7레벨 마법사 19명, 8레벨 마법사 2명이 전사했다고 기록됐다. 그리고 9레벨 마법사이자 백탑의 마탑주였던 오스카 세이지 역시 전사했다. 시간이 흘러 먼 미래, 백탑 안에서 한 청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런데 나뭇잎의 하나가 소년의 손에 닿자 갑자기 화들짝 깨어나고 곁에 있던 청년까지 크게 놀란다. 청년은 물을 뒤집어 썼으니 수건을 다시 갈아야 한다며 투덜댄다. 잠버릇이 끔찍한 데다 온종일 간호해줬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다고 불평한다. 소년은 무슨 소리냐고 되묻다가 자신이 잠들어 있었던 건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방어마복도 걸지 않은 채 잠들었을 리가 없다. 무엇보다 자신은 죽었어야 했다. 대사제가 검으로 심장을 꿰뚫었는데 어째서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려던 순간 잔뜩 화가 난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와 깨어났냐고 소리친다. 청년은 노인을 붙잡고 진정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장로는 프랭크에게 비키라고 하며 여러 번 눈 감아줬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 녀석을 두들겨 패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두 사람이 놀란 가운데 소년은 자신이 왜 아직 살아있느냐고 묻는다. 장로도 그 사실이 신기하다고 대꾸한다. 소년은 옷을 보니 백탑의 마법사인 듯하다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두 사람은 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며 황당해한다. 분노로 몸을 떠는 장로는 뭘 설명하라는 거냐며 정말 미친 것이냐고 따진다. 현재 처지를 똑똑히 돌아보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며 뺨을 후려치려 든다. 소녀는 공격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이곳에 마족 암살자라도 숨어든 것인지 의심한다. 윈드실드를 발동하자 손을 막는 방구형 장벽이 즉시 생겨난다. 바람을 때린 주먹은 지푸라기처럼 꺾일 터였다.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장로가 생각도 없이 덤비는 저랩의 약자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방패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대체 무슨 일인지
장로들이 이 한심한 마법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한다. 장로는 윈드실드가 제법 괜찮았다며 그동안 마냥 놀기만 한 것은 아닌 모양이라고 말한다. 영구비 횡령에 대한 징계는 미뤄둘 테니 우선 회복에 집중하라고 지시한다. 프랭크는 조용히 지내라며 소년에게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냐고 묻는다. 소년은 윈드실드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와 자신이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만 고민한다. 프랭크는 맥심 장로의 성격을 잘 알면서 오늘 유난히 이상하게 군다고 지적한다. 소년은 만화서클의 수와 순도가 왜 이토록 형편없는지 대체 누구의 몸인지 계속 의문을 품는다. 프랭크에게 오늘이 며칠이냐고 묻자 9월 20일이고 하루 동안 혼수 상태였다는 답이 돌아온다. 소년은 자신이 5달이나 잔 것이냐고 묻는다. 프랭크는 무슨 소리냐며 기껏해야 하루였다고 답한다. 어찌됐든 로이드를 불러오라고 한다. 그거 없다면 길리어드나 샤샤를 데려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한다. 프랭크는 그 배신자들은 잊으라며 마탑주의 이름을 왜 함부로 부르냐고 따진다. 소년이 배신자라니 무슨 뜻이냐고 묻자 로이드와 길리어드 도미닉이 고의 마법서를 훔쳐 달아난 사실도 잊었느냐고 되묻는다. 소년은 분노를 드러내며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고 쏘아붙인다. 프랭크가 당황해 바라보는 동안 소년은 주변에서 거짓의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무래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샤샤가 마탑주냐고 묻자 프랭크가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마탑주가 됐는지, 왜 자신이 계산한 시간에서 20년이 더 빠졌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고민하다가 누군가의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한 것이라 여긴다. 프랭크가 초보 마법사에 불과한 아이에게 왜 이토록 화를 내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장난이라기에는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창밖을 보던 순간 유리에 비친 얼굴을 발견하고 저 남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품는다. 며칠 뒤에도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지금은 자신이 죽은 뒤 정확히 20년이 지난 세상이었다. 그 사이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해 있었다. 빛나는 기둥은 가로등이라 불렸고 저 물건은 자동차라고 했다. 모두 마도공학이 발전한 덕분이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봤다면 틀림없이 좋아했을 것이다. 세상이 무너지던 시절에는 희망을 이룬 눈을 한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었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리는 일을 멈추고 이 몸의 주인에 관해 알아낸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오스카 크루세는 10살에 백탑의 선택을 받았다. 현재 20살이며 몰락 귀족가 출신의 1레벨 마법사다. 얼굴은 제법 잘생겼지만 마법사로서는 형편없었다. 20살이 되도록 1레벨에 머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영구비를 횡령하고 불법 영약을 산 모양이다. 그것을 먹은 뒤 정신을 잃었다. 성공했다면 만화량이 몇 배로 늘었겠지만 실패하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물건이라 불법으로 지정된 것이다. 프랭크는 복용 후 하루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다. 원래라면 만화 폭발로 죽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몸을 살피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감지된다. 1레벨 마법사라고 보기에는 만화가 지나치게 많았고 대부분은 아직 정제되지 않은 순수 만화였다. 불법 영약에서 얻은 힘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러다 만화 사이에 섞인 이상한 물질을 발견한다. 그것이 곧장 손가락 끝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밖으로 빼내자 액체가 바닥에 떨어진다. 놀랍게도 그 정체는 독이었다. 어째서 이 소년의 몸에 독이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대략적인 그림이 잡힌다. 우선 그 불법 영약은 확실히 가짜였다. 제대로 된 영약은 터무니없는 돈을 내더라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스카 크루센이 안에 독이 든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남아있는 독의 양과 정신을 잃기까지 걸린 시간을 따져보니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진다. 즉, 만화 폭발이 아니라 중독으로 죽은 것이다. 1레벨 마법사를 상대하기에는 독의 격이 지나치게 높았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흔적조차 발견하기 어려웠을 터였다. 범인은 누구의 영혼을 건드렸는지 전혀 모른다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그 결과 죽기 직전에 바라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됐다. 자신과 제자들만 챙기는 이기적인 삶도 새 출발로는 나쁘지 않다. 몸을 빌린 대가로 반드시 복수해주겠다고 오스카 크루센에게 약속한다. 한편 실은 외곽의 저택에서 부하가 상점의 소식을 전한다. 남자는 몇 번이나 말해야 보스라고 부르겠냐며 윽박지른다. 부하는 사과한 뒤 가게가 내부에서 폭발했고 물 마법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한다. 분노한 보스가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묻는다. 침입자는 영약을 보낸 사람을 찾고 있었으니 오스카 크루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부하가 답한다. 보스는 오스카가 이론만 하는 마법사인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박한다. 더구나 영약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쓰러뜨릴 리 없었다. 부하는 마탑에서 사건을 조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걱정한다. 보스는 오스카를 처리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잊었냐고 되묻는다. 의뢰인은 백탑에 반지를 끼고 있었으니 이를 맡긴 자 역시 그곳의 마법사일 가능성이 컸다. 그때 누군가 반지 하나로 어떻게 하느냐며 소속을 그렇게 대놓고 드러낼 멍청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끼어든다. 고개를 돌린 두 사람은 소년을 발견하고 오스카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병에 남은 냄새를 따라왔다고 생각하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얽혀있음을 깨닫는다. 보스는 정말 상점을 파괴한 자가 그였는지 확인한다. 오스카는 그렇다고 답하며 대화가 흥미로우니 계속해보라고 말한다. 짜증이 난 보스는 곧바로 죽이라고 명령한다. 부하는
부하는 대답과 동시에 검을 뽑아 오스카에게 돌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신도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 윈드블레이드를 발동한다. 부하는 공격 한번 성공하지 못한 채 곁을 지나치고 순식간에 목이 잘려나간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를 본 오스카조차 이렇게 쉽게 해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우두머리는 바트의 이름을 외치며 비명을 지른다. 오스카를 저주하며 총을 꺼내들고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고 소리친 뒤 연달아 방아쇠를 당긴다. 오스카는 흥미로운 무기라 여기며 다시 윈드실드를 펼친다. 공격에서 만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자 어떤 원리로 저만한 유력이 나오는지 궁금해한다. 괴한은 어떻게 투사체를 막았느냐며 경악한다. 이것이 총알이라 불리는 물건이냐고 묻고 무기는 재미있지만 일단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되돌아간 총알이 사수의 팔과 다리, 배를 차례로 꿰뚫는다. 남자는 쓰러지며 오스카를 개자식이라 욕한다. 오스카는 냉정하게 인정한 뒤 이방의 모든 소리를 봉쇄했으니 부하들이 돌아올 일은 없다고 경고한다. 범인은 1레벨 마법사가 어떻게 5레벨 마법인 사일런스를 쓸 수 있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사운드 바인드를 사용해 방 안의 소리가 밖으로 새지 못하게 묶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다. 이제 남자가 질문에 답할 차례다. 오스카는 누가 자신을 죽이라고 의뢰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한다. 입을 다물겠다고 버티자 곧바로 얼굴에 발차기가 꽂힌다. 오스카는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하냐며 짜증을 내고 한심한 삼류건달이라고 깎아내린다. 오스카가 힘을 흘려넣자 남자의 몸에 마법의 영향이 나타나고 그는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바람을 적의 몸속으로 직접 집어넣었으니 수천 개의 바늘이 내부를 찌르는 듯한 감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문은 시끄러워서 싫다며 지금 당장 입을 열라고 경고한다. 남자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전부 말할 테니 제발 멈춰달라고 빈다. 공격을 거둔 오스카는 고용주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한다. 악당은 가짜 영약과 돈을 받았고 소년에게 아주 싼 값으로 팔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거절할 처지도 아니었다는 말에 오스카는 의뢰인의 생김새를 묻는다. 의뢰인은 후드로 얼굴을 가려볼 수 없었지만 백탑의 반지를 일부러 내보였다고 답한다. 오스카는 반지가 위장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며 그 밖에 아는 것이 있는지 캐묻는다. 범인은 의뢰인에게서 맑고 상쾌한 박하향이 났다는 것밖에는 모른다고 한다. 박하향이라는 정보에 흥미를 느낀 오스카는 암살을 시도한 뒤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지 묻는다. 건달은 백탑이 4대 마탑 평가 준비로 정신이 없으니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거라 여겼다고 답한다. 오스카가 4대 마탑 평가가 무엇이냐고 묻자 범인은 오히려 이상해하며 자신보다 더 잘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영약을 먹은 뒤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둘러대자 남자는 서랍을 가리키며 관련 문서를 건네주겠다고 한다. 서류를 꺼내 오스카에게 주며 가장 중요한 자료들만 모아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스카는 백탑에 관한 내용부터 차례로 읽기 시작한다. 문서에는 대사제가 죽은 날인 4월 28일을 백기 사제로 지정한다고 적혀 있었다. 황제는 오스카 세이지의 희생을 기려 30년간 세금 변제를 비롯한 막대한 혜택을 백탑에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백탑은 모든 마법 세력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냈다. 20년 전 모든 것을 잃은 뒤 아직까지 재기하지 못했으며 올해 백기 사제에서는 황실의 중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고위 마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말로 그 지식이 전부 사라진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오스카는 바로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연구 자료를 에드나에게 맡겼던 일을 떠올린다. 백탑의 경제 실적 역시 최하위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오스카는 현재 각 마탑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 설명하라고 명령한다. 보스는 번개 마법을 다루는 동쪽의 황탑이 마도공학의 시대를 열어 가로등과 자동차 같은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남쪽의 남비탑은 식수 생산과 농업, 포션 산업을 발전시켰다. 서쪽 사막에 자리한 적탑은 군부대와 협력하며 마물 토벌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 오스카는 백탑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묻는다. 남자는 배달이라고 대답한다. 뜻밖의 답에 충격을 받은 오스카는 대체 어떤 배달을 말하는 것이냐며 자세히 설명하라고 한다. 범인은 백탑의 항로와 윈드라이더를 활용하면 물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나르는데 큰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다. 오스카는 윈드라이더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예전 백탑의 마법사들은 높은 하늘을 날며 바람을 지배했고 그 모습은 자유와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독수리나 용에 자주 비유되곤 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누가 승인했냐고 묻자 현재 마탑주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한다. 샤샤가 젊은 마법사들을 직접 배달에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일단 화제를 바꾼다. 식수와 농업 사업을 물으며 포션이야말로 마탑 최대의 수익원일 텐데 왜 남비탑이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는지 질문한다. 범인은 남비탑이 포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라고 설명한다. 오스카는 20년 전 그 자리가 백탑의 것이었다고 떠올린다. 제조법이 불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 식수와 농업 사업은 깨끗한 물을 비싸게 팔고 가뭄 지역에 비를 내려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다. 왜 깨끗한 물을 돈 주고 사느냐고 묻자 요즘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치라고 답한다. 결국 우물물을 마시면 될 일을 돈 좀 벌겠다고 마탑들이 광대 노름까지 한다며 어이없어한다. 백탑은 다른 기관의
수익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나머지 마탑들은 재정 규모부터 차원이 달랐다. 올해 열리는 백야제는 백탑이 쓸모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남은 시간은 고작 7달 뿐이다. 범인이 더는 몸이 버티지 못한다고 부른다. 오스카는 과도한 출혈과 쇼크로 남자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좋은 정보를 줬으니 목숨을 살려줄까 잠시 고민한다. 그러나 다른 문서를 펼치자 방화, 협박, 사기, 갈취, 용병 활동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전과가 드러난다. 오스카는 이 남자가 걸어다니는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결론 내린다. 범인이 목숨을 구걸하지만 소녀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대로 죽게 내버려둔다. 떠나면서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친 오스카가 방으로 돌아온다. 전날 밤 기초마법 몇 번 썼을 뿐인데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 믿기지 않아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심한다. 현재 상태로 오스카 세이지를 역사상 최고의 마법사로 만든 마법 윈드 아카이브를 시도한다. 주문을 펼치기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이 흩어진다. 아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심층 마법 검사를 실행한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몸의 원래 주인에 관한 자료를 더 읽는다. 남아있는 기억은 뒤죽박죽이고 프랭크에게 들은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몸을 살리려면 오스카 크루센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기록을 통해 소년이 크루센 백작가의 후계자이자 저택을 휩쓴 참혹한 화재의 유일한 생존자였음을 알게 된다. 마법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스카의 천재성을 알아봤다.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각 마탑이 영입하려고 서로 다툴 정도였다. 제공 마법 아카데미에 다닌 6년 동안 단 한 번도 만점을 놓치지 않았다. 탁월한 논문까지 발표하며 의심할 여지 없는 천재임을 증명했다. 이런 이력을 지녔는데도 왜 1레벨에 머물렀는지 오스카는 의문을 품는다. 이 벽이야말로 소년을 괴롭게 만든 진짜 이유라고 판단하다. 만화 결핍 증후군만 아니었다면 오스카 크루센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대마법사가 됐을 것이다. 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읽던 주인공은 눈을 크게 뜨고 어째서 소년에게 만화 결핍이 생겼는지 의아해한다. 진단이 사실이라면 1레벨을 묶인 것도 완벽하게 설명된다. 크루센은 누구보다 마법 이론을 잘 이해했지만 몸이 그것을 구현하지 못했다. 그때 심층 검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소년의 몸에서 발견된 진실에 경악한다. 오스카 크루센에게는 만화 결핍도 병도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마력 회로를 봉인해둔 것이다. 만화 결핍 증후군은 이름 그대로 마법사가 만화를 순환시키거나 축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질병이다. 마법사는 타고난 만화 회로 외에도 최대 20개의 신체 회로를 만들 수 있으며 설치된 회로 수가 레벨을 결정하다. 하지만 만화 결핍 증후군에 걸리면 전체 만화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평생 수련해도 3레벨을 넘지 못한다. 그럼에도 오스카 크루센의 상황은 다르다고 판단한다. 질병 때문에 회로가 꼬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묶어놓은 것이다. 소년이 정말 천재였다면 자신이 만화 결핍 증후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텐데 과연 몰랐던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어떤 형태로든 일기를 남겼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프랭크의 말로는 술꾼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가면일 수도 있다. 누군가 회로를 봉인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부러 무책임한 귀족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불법 영약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이해된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슬을 풀 힘이 필요했을 것이다. 반면 지금은 매듭만 풀면 된다. 오스카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다. 기록을 읽던 중 기초 마법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다른 책을 발견한다. 온갖 메모로 가득한 책을 펼쳐본 오스카는 크게 놀란다. 한 페이지에는 윈드블레이드의 공격 궤도가 지나치게 단조롭지만 윈드실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 방어 마법에는 수천 가지 장점이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고급 윈드실드를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총기라는 장비의 회전하는 탄환을 바탕으로 팩탑의 마법을 재해석하기에 완벽하다고 설명한다. 책에 적힌 고급 윈드실드의 개념은 자신의 것과 매우 비슷했지만 오직 방어에만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었다. 소녀는 상황에 따라 주문을 개선하는 방법뿐 아니라 직접 고안한 여러 기초 마법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오스카 크루센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머릿속 실험은 이론상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다. 마법 이론을 해석하는 방식이 자신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고 이제야 왜 천재라 불렸는지 이해한다. 책만 봐도 마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이 선명했다. 열정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 책이 백탑에 다시 바람의 숨결을 불러오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최대의 시련을 앞둔 마법사가 남긴 아이디어였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소년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홀로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위대한 젊은 마법사 오스카 크루센은 잔혹한 운명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이에 백탑의 제17대 마탑주 오스카 세이지의 이름으로 소년이 풀지 못한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고 맹세한다. 봉인을 해제하기 시작하며 소년의 날개를 꺾은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다음날 아침 탑의 온실을 향한다. 신체 회로의 매듭을 푸는 방법을 밤늦게까지 연구하다 지쳐 잠들었는데 왜 이곳을 걷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때 누군가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오스카
세이지였던 시절 새 제자에게 오늘 수업은 온실에서 진행한다고 말하던 기억이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한다. 마계의 악몽, 자작이 걸어둔 꿈의 저주 때문이었다. 그 빌어먹을 저주 탓에 잠들 때마다 과거를 다시 겪어야 한다. 새 몸에 깃들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저주는 영혼에 묶여 있었다. 그래도 제자들과의 꿈이 아직 오염되지 않았고 단순한 감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었다. 과거의 수업에서 오스카가 오늘 배운 내용을 묻는다. 백발의 어린 소녀는 마법 체계라고 답한다. 기사 체계처럼 마법사 체계도 4가지 분류, 이른바 4대 마법 원형으로 나뉜다. 오스카는 겉보기에는 같은 마법이라도 실제로는 강화, 가속, 균형, 특수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9살 로이드 슐츠가 백탑은 균형형이냐고 묻는다. 스승은 바람 마법과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어린 샤샤 메이스는 마탑마다 선호하는 유형이 따로 있느냐고 묻는다. 각 마법 유형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한다. 황탑은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가속형을 사용한다. 적탑은 불을 선호해 강화형을 대표한다. 반면 청탑과 백탑은 균형형이었다. 7살 금발 소녀인 길리어드는 느린 것은 화가 나니 가속 마법을 쓰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법사는 타고난 적성에 따라 유형이 정해지므로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샤샤는 자신들의 유형이 무엇인지 묻는다. 오스카는 생각보다 간단하다며 검지를 내밀고 마법을 사용해보라고 한다. 처음 주문을 쓰는 것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한다. 마침내 성공하자 무언가 나오고 있다며 기뻐한다. 바람이 빠르지도 치명적이지도 않지만 균형이 잘 잡혀있어 균형형이라고 판정한다. 자신과 같은 유형이라는 말을 들은 샤샤는 크게 기뻐한다. 길리어드도 마법을 시험한다. 가속형이라는 판정에 소녀는 신이 나서 펄쩍 뛴다. 로이드가 마법을 펼치자 꽃이 나타난다. 오스카는 특수형이라고 알려준다. 불안해진 로이드는 이미 정해진 유형을 바꿀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다. 특수형은 마법사의 0.2%만 지닌 매우 희귀한 적성인데 왜 바꾸려 하느냐고 되묻는다. 로이드는 스승처럼 균형형이 되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오스카는 특수형인 로이드에게 개인 수업을 가장 많이 해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유형을 바꾸는 법부터 연구해야겠다며 능청을 부린다. 로이드는 즉시 마음을 바꾸고 정말 자신이 가장 많은 개인 수업을 받는 것이냐며 눈을 빚는다. 오스카는 전담 스승이 없으면 특수형이 가장 성장하기 어렵다며 웃는다. 로이드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수업을 약속한다면 지금 유형도 나쁘지 않다고 답한다. 약속을 받아들이며 기억을 지켜보던 주인공은 과거 자신의 별명이 약속의 남자였음을 떠올린다. 로이드가 아무리 어른스럽게 보이려 애써도 결국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아침에 다시 눈을 뜨자 시스템이 곧장 4202 연구실로 가라고 알린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아직 막힌 신체 회로가 남아있지만 20개 중 12개를 해제했음을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마나라인 2개를 얻어 2레벨로 올랐다. 방에 들어가자 맥심 장로가 몸 상태를 묻는다. 프랭크의 말로는 기억도 회복되고 있는 듯했다. 오스카가 그렇다고 답하자 장로는 다행이라고 한다. 주인공은 맥심 장로가 사실 자신의 후배였다고 생각한다. 현재 45살인 맥심 비스크는 자신보다 훨씬 늦게 마탑에 들어왔지만 어느새 장로가 됐다. 과거의 맥심은 성실했고 오스카가 크게 성장하리라 기대하던 인물이었다. 늘 뒤를 따라다니며 선배님이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마탑주님이라 불렀는데 그 모습이 꽤 귀여웠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지 주변의 마력이 나이와 경험에 걸맞게 완성돼 있었다. 장로는 왜 웃느냐고 의아해한 뒤 고등 가문의 전대 가주와 현 가주가 모두 죽었다고 알린다. 소년이 놀라자 이 일에 관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없다고 답하면서도 자신을 암살하려 했으니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장로는 충격을 받는다. 오스카는 영약에 독이 들어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의뢰였다고 밝힌다. 장로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알아놓았던 것이라고 이해한다. 대화를 하러 찾아갔지만 그들이 다시 죽이려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용병 계약 조건과 오간돈이 기록된 자료를 건네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문서를 검토한 장로는 상황을 이해했다며 정당방위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오스카는 감사를 표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마탑주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장로는 과거 소년이 그녀와 자주 마법을 논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지금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경고한다. 샤샤와 마법을 논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맥심은 빨라도 6개월 뒤에야 만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 시점이면 백기사제가 시작된 뒤 한참이 지난 때라며 이유를 묻는다. 장로는 중요한 의뢰를 처리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고 설명하다. 마탑주가 왜 이런 사소한 일을 맡는지, 고위 마법사가 직접 참석하느라 자리를 오래 비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무례한 질문이라 사과한 뒤 현재 마탑주의 레벨을 묻는다. 맥심은 7레벨 고위 마법사라고 답한다. 겉으로
겉으로는 납득한 척하지만 속으로 실망한다. 자신은 그 나이에 이미 9레벨이었는데 샤샤는 7레벨에서 멈춰 있었다. 재능을 생각하면 최소 8레벨은 돼야 했다. 장로는 화제를 바꾸며 보고서에 적들의 절단면이 아주 깔끔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한다. 공격 마법을 연습해왔는지 묻는다. 소녀는 열심히 훈련했다고 거짓말한다. 장로는 핑계를 받아들이고 나가보라고 한다. 오스카가 나간 뒤 노인이 들어온다. 맥심이 부탁주께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아이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말라고 부탁하러 왔지만 이미 늦은 듯하다고 한다. 백탑의 부탑주 하밀 글리미치였다. 맥심은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한다. 노인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자신이 오스카를 탑에 데려왔기에 걱정된다고 털어놓는다. 맥심은 아무리 기초마법이라도 이틀간 열심히 연습한 것만으로 저런 절단을 완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소년이 오래전부터 몰래 공부해왔을 것이라 판단하며 저 녀석이 생각보다 훨씬 열심히 노력하는지도 모른다고 부탑주에게 말한다. 노인은 기뻐하며 피델리나 장로가 기다리고 있으니 장로 회의에 가야 한다고 맥심에게 알려준다. 한편 주인공은 꿈에서 제자들을 본 뒤 10층을 찾아오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뒤에서 노인이 다가와 젊은 오스카님이라고 인사한다. 누구냐고 묻자 마탑 시설 관리인 이터라고 소개한다. 예전에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으니 기억을 잃었다는 소문이 사실인 모양이라고 말한다. 오스카는 그 소문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 노인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한다. 이어 왜 자신을 젊은 오스카님이라 불렀는지 묻는다. 이터는 전대 마탑주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랬고 그분이 위대한 오스카님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소년이 놀라자 두 사람을 구분하려고 만든 호칭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겠다고 한다. 기억을 잃었어도 계속 자신의 말벗이 되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오스카가 좋다고 답하지만 노인은 곧바로 감사 인사를 하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곧 마탑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소년이 충격을 받자 이터는 이곳에서 40년 동안 일했다고 밝힌다. 오스카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묻는다. 노인은 3명의 마탑주를 모셨고 다른 직원들은 여러 번 바뀌어 지금은 자신만 부서에 남았다고 설명한다. 그토록 오래 머문 가장 큰 이유는 전대 마탑주 오스카 세이지였다. 취임식에서 탑의 모든 주민은 필요한 존재이며 배탑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일을 떠올린다. 누군가에게는 빈말처럼 들렸겠지만 그날부터 자신이 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일해왔다고 고백한다. 오스카는 빈말이 아니라 진실이었다고 단호히 말한다. 노인은 감사하면서도 현재 탑의 사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한숨 쉰다. 소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터는 백탑의 재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장기 근속 포상이 문제냐고 묻는다. 마법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20년과 40년을 채우면 훈장과 거액의 보상금을 받도록 돼 있었다. 노인은 맞다고 답하며 현재 백탑에는 자신의 포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한다. 빚을 갚으려면 많은 마법사가 위험한 의뢰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기에 그런 돈은 받을 수 없었다. 이터는 감정이 북두멍이 북받친 목소리로 누가 뭐라 해도 이곳은 자신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탑의 형편이 상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돈을 벌려고 기묘한 일을 한다며 남비탑을 비난했지만 이제 자신이 남의 일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본다. 그 돈 덕분에 남비탑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반면 자신에게는 전쟁 영웅과 인류의 구원자 같은 거창한 칭호뿐이었다. 명예롭기는 해도 수십 년간 탑을 지킨 사람의 포상금조차 주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생각에 잠겨있던 소녀는 왜 주먹을 그렇게 세게 쥐고 있느냐는 이터의 말에 정신을 차린다. 손에 힘을 풀고 언제 떠날 생각인지 묻자 노인은 2주 뒤라고 답한다. 이터가 손을 붕대로 감아준 뒤 오스카는 계속 동료로 지내고 싶다며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남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속으로는 큰 돈을 벌 방법을 찾아 다시는 팩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로 돌아오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른다는 문제와 마주한다. 떠오르는 것은 연구와 강의, 의뢰뿐이었다. 하지만 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큰일이고 현재는 2레벨 마법사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사업이 필요했다. 결국 포션 생산만이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결론 내린다. 신문을 읽던 중 뉴스에서 반복되는 내용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한다. 부탑주의 방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피델리나 장로가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이번에는 돈을 횡령한 문제이니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장로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자 무엇이 틀렸느냐고 따진다. 장로는 오스카가 이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감싼다. 피델리나는 도둑질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버릇이라며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분노한다. 그러자 그는 애초에 탑에는 훔칠 것도 별로 없다고 받아친다. 더욱 화가 난 그녀는 말끝마다 반박한다며 소년을 당장 독방에 가두라고 요구한다. 장로는 1레벨 초보 마법사에게 폐관 수련을 시켜 무슨 소용이냐며 거절한다. 뒤에서 지켜보던 부탑주는 이 둘이 정말 마탑의 장로들이 맞는지 속으로 의심한다. 맥심 장로도 독방은 지나치며 소년에게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거둔다. 피델리나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맥심은 사용한 연구비의 3배를 오스카가 직접 갚게 하겠다고 설명하다. 3배만 받는 것은 너무 적다고 불평하지만 맥심은 논의를 끝내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고 한다. 피델리나
피델리나는 돈이 부족하니 곧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많으니 포션 제조실의 장비를 팔자고 제안한다. 그 돈이면 앞으로 석 달을 버틸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진짜 파산을 맞게 된다. 맥심은 강하게 반대하며 절대 매각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곳은 마법사들이 모여 마법을 연구하고 지식을 나누는 마탑이라고 주장한다. 세 사람이 놀란 가운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니 곧장 들어온다. 소녀는 오스카 크루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 부탑주는 무슨 이야기인지 묻는다. 오스카는 제안이 하나 있다며 탑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한다. 피델리나는 어이가 없다며 비웃는다. 며칠 전 연구비를 횡령한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계속 모욕하려 하지만 오스카는 완전히 무시한다. 그는 지도부를 향해 오래된 신문에서 빈스 씨가 심각한 독감 유행으로 봉쇄됐다는 기사를 찾았다고 말한다. 부탑주도 기사를 봤다며 사람들이 카데나 독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끔찍한 소식이었다. 현재 이 독감에는 알려진 치료제가 없다. 과거 백탑이 백신을 만들어 해결했지만 제조법은 20년 전 사라졌다. 오스카는 현재 포션 시장을 지배하는 남비탑조차 공식을 복원하지 못했다며 자신은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한다. 카데나 독감 백신을 판매하겠다는 선언에 세 사람은 충격을 받는다. 과거 백탑이 지배했던 분야이니 이제 그 독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피델리나 장로는 들을 가치도 없다며 말을 끊는다. 모든 마탑과 제약회사가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20년 전 사라진 백신을 재현한 곳은 없었다. 고작 20살짜리 소년이 어떻게 그런 수준의 기술을 복원하겠느냐며 짜증을 낸다. 오스카는 그녀를 바라보며 모두 실패했고 자신이 20살인 것도 맞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자신은 천재라고 단언한다. 그 말에 피델리나는 더욱 화를 낸다. 지난 연구비에서 72만 3천 배를 횡령했고 불법 만병통치약을 사려고 2만 5천 배까지 더 가져갔으면서 어디가 천재냐고 소리친다. 그러나 부탑주가 피델리나를 제지한다. 오스카는 백탑의 마법사로서 공식적인 투자안을 제시하러 온 것이라고 경고한다. 재정 담당인 것은 알지만 태도가 너무 무례하다고 지적한다. 피델리나는 물러서서 사과한다. 오스카는 예전에는 왜 자신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몰랐지만 이제 이해한다. 재정 책임자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은 자신이 답답했을 것이다. 다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니 최소한 제안만이라도 검토해달라고 부탁한다. 속으로는 자신과 이 몸의 전 주인이 다른 사람임을 생각한다. 부탑주는 카데나 독감이라고 확신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그렇다며 신문 2면을 읽어보라고 한다. 부탑주는 엘테라 교단의 볼두인 대주교가 순례 중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다는 기사를 읽는다. 오스카는 기도와 축복을 핑계로 10임에 한 달간 머물 예정인데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전까지 한 달씩 머문 곳은 대도시뿐이었다. 엘테라 교단은 대지의 어머니를 섬기며 대주교는 단 7명뿐이다. 교단의 지도자라면 청렴하고 품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교단에서 두 번째로 강한 자리인 추기경이 되려면 막대한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 대주교는 순례 중 한 영지에 최소 한 달 머물 수 있지만 귀족이나 상인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만 그렇게 한다고 설명한다. 시리는 과거에는 큰 도시였지만 점점 작아지고 영향력도 잃는 중이라며 굳이 멈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맥심은 일리 있는 관찰이라고 인정하지만 피델리나는 정말 기도와 축복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스카는 그래서 더 이상하다고 반박한다. 대주교가 왜 황폐한 땅에 한 달이나 머물며 기도와 축복을 베풀겠느냐는 것이다. 교단의 순례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시린, 모스크, 멜버른, 그레웨를 거쳐 빈스시로 이어졌다. 대주교는 시린에 오기 전 녹스에서 한 달을 보냈다.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모스크와 멜버른에서도 각각 한 달을 머물 것이다. 이는 빈스 방문을 최대한 늦추려는 행동이 분명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새 지도자는 그제야 놀란다. 오스카는 순례 중 사고나 불행이 생기면 엘테라 교단의 신도들이 대지의 여신을 분노하게 했다고 여길 것이라 설명하다. 추기경 승진을 노리는 대주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였다. 맥심은 볼두인 대주교가 빈스의 유행병이 카데나 독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방문을 미루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오스카도 정확히 그렇게 해석했다고 확인한다. 피델리나는 행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론 마법사답다고 칭찬하지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부탑주가 계획을 이해했다고 말하자 오스카는 곧바로 지원해줄 것이냐고 묻는다. 노인은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없다고 답한다. 오스카가 이유를 묻는다. 그렇게 하면 다른 마법사들의 연구를 지원할 자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자신의 개인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한다. 장로는 놀라며 안 된다고 하지만 노인은 괜찮다며 고작 3만 벨만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그 정도면 충분한지 오스카에게 묻는다. 소녀는 3만 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포션 제조실에 들어온 오스카는 계획 B로 가야겠다고 판단하다. 그 돈으로 백신 샘플을 만든 뒤 대주교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생각이다. 옆에는 프랭크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절박한 사람에게서 돈을 뽑아내는 것이 언제나 가장 쉽다고 자신있게 웃으며 이제 진짜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오스카는 첫 실험을 준비한다. 지금이 적절한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집중한 뒤 여러 재료를 가마솥에 조심스럽게
넣는다. 완성된 혼합물을 살펴보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 진짜 고수의 실력은 영원한 법이다. 그동안 뒤에서는 프랭크가 향신료가 가득 든 무거운 자루를 죽을 힘을 다해 나르고 있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다고 불평하며 짐을 바닥에 내려놓자 그대로 쓰러질 듯 지쳐 보인다. 오스카가 빠진 약초를 전부 가져왔냐고 묻자 그렇다며 재료를 확인해보라고 한다. 상태를 본 오스카는 회복 포션을 건넨다. 프랭크는 공짜로 주기엔 너무 비싼 것 아니냐며 놀라지만 감사 인사를 하고 마신다. 맛이 정말 좋고 아직 따뜻하다며 방금 직접 만든 것이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맞다고 답하고 가져온 재료의 상태가 훌륭하다고 칭찬한다. 프랭크는 최고의 것만 직접 골랐고 요구가 까다로워 상인이 짜증까지 냈다고 자랑하다. 그 정도 안목이면 마법사보다 상인이 낫겠다고 농담하자 마탑이 파산하면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고 솔직히 답한다. 오스카는 머리를 한 대 때리며 입 다물고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라고 한다. 프랭크는 화제를 바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묻는다. 피델리나 장로가 도우라고 보냈기 때문이다. 피델리나는 자신에게 혹독했지만 뒤에서는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프랭크의 합류를 받아들이고 재료를 나르라고 지시한다. 사실 조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록에는 현재 마탑에 문제아가 가득하다고 적혀 있었다. 조금씩 나사가 빠진 아이들이지만 특별한 재능을 지녔고 올바른 지도를 받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프랭크 시리우스가 바로 그런 아이 중 하나였다. 보고서를 쓴 사람이 꽤 통찰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프랭크의 진짜 잠재력이 궁금해진다. 마침 지금이 시험하기 좋을 순간이었다. 그때 프랭크가 물건을 사며 알아챈 사실이 있다며 끼어든다. 이 약초들은 독초였다. 프랭크는 검은 은방울꽃, 붉은 동백꽃, 유령버섯, 미르바잎을 차례로 언급한다. 독이 있다고 해서 약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사용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프랭크는 독초를 물에 넣고 약 12시간 끓여야 한다고 답한다. 오스카는 가능한 방법이지만 끓이는 과정에서 핵심 영양분까지 사라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안왕조 만두라는 음식을 아느냐고 묻는다. 프랭크는 먹어본 적이 있고 찜기라는 도구로 만든다는 것도 안다고 답한다. 그 찜기를 약초 해독에 이용하면 영양분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증기를 이용하면 재료의 효능을 최대 98%까지 추출할 수 있다. 프랭크는 사실이라면 이 방법으로 포션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다며 충격을 받는다. 오스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과거 백탑도 이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했다. 프랭크가 찜기만 쓰면 해독이 끝나는지 묻자 아니라고 답한다. 증기는 재료를 부드럽게 만들어 해독을 쉽게 할 뿐이며 진짜 과정은 이제부터였다. 찜기 뚜껑을 여는 순간 오스카가 에어드레인 마법을 펼친다. 증기가 빠르게 솟구치며 약초의 독을 전부 끌고 올라간다.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증기와 독소만 분리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프랭크에게 잘 보라고 한 뒤 정밀하게 독소를 가르기 시작한다. 남은 증기는 독이 완전히 제거됐으니 정확한 비율로 섞으면 된다. 붉은 동백꽃 23%와 미르바잎 47%였다. 혼합을 마치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며 이것이 사람들이 그토록 찾던 카데나 독감 치료제라고 선언한다. 어땠냐고 묻고 과정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프랭크가 놀라는 사이 방금 본 것을 직접 재현해보라고 지시한다. 말은 쉽지만 자신은 아직 서로 다른 마법을 동시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한다. 주문을 펼치자 흐름이 조금 불안정하지만 오스카는 첫이고 치고 완전히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마력 흐름이 막히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다. 프랭크는 동시마법을 못 쓰는 것이 뻔한데 놀리는 것이냐고 따진다. 이중마법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보통 4레벨이나 5레벨은 돼야 하는데 자신은 3레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스카는 지금 바로 가르쳐주겠다고 한다. 프랭크는 눈을 크게 뜨며 정말 비전을 알려줄 생각이냐고 묻는다. 머릿속에 칸막이를 세운다고 상상하라고 지시한다. 왼쪽에서는 마법 A를 처리하고 사용하며 오른쪽에서는 마법 B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잃을 것도 없으니 그 개념을 적용해보라고 한다. 프랭크가 정신 속 칸막이에 집중한 순간 평생 한 번도 해내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서로 다른 마법을 동시에 사용한 것이다. 오스카는 미소 지으며 방금 기술을 익혔다고 축하한다. 원리가 이렇게 단순한데 왜 다른 마탑들은 오랫동안 숨겼는지 프랭크는 이해하지 못한다. 오스카는 마법사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이라고 건조하게 답한다. 선배 마법사들은 귀중한 기술을 후배에게 공짜로 넘기기 싫어했고 결국 그것이 마법계의 이기적인 전통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지식을 숨기는 전통은 치명적인 걸림돌일 뿐이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나누고 매일 전략을 논의해야 했다. 현재의 마탑도 상호 교육과 지식 교류의 환경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 프랭크는 마침내 첫 포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며 활짝 웃는다. 오스카는 아름답게 해냈다고 생각하며 재능을 칭찬한다. 첫 시도에 성공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 프랭크는 설명을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며 감사한다. 오스카는 아직 재료가 많이 남았으니 바로 사용해야 한다며 축하 분위기를 끊는다. 몇 시간 동안 혹독하게 일한 프랭크는 지쳐 쓰러지며 과로로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병을 세고 총 514개를 만들었다고 발표한다. 그때 맥심 장로
장로가 연구실 문을 열고 경쟁에서 조금 늦은 것 같다고 경고한다. 공식 계획이 없어 행정 절차에 시간을 빼앗겼다고 오스카는 추론한다. 맥심은 다른 세력이 먼저 계약을 따내면 약이 쓸모 없어진다며 한숨 쉰다. 때로는 인생이 불공평한 법이니 프랭크에게 힘내라고 한다. 하지만 오스카는 포기하지 않고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규정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카데나 독감은 공식적으로 비급 재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수가 하나 남아있다. 맥심이 정말이냐고 묻지만 오스카는 의문을 무시하고 장로에게 마차를 얼마나 빠르게 날릴 수 있느냐고 직접 질문하다. 먼 도시 시린의 고급 숙소에서 누군가 대주교의 방문을 두드린다. 보좌관은 기다리던 손님들이 마침내 도착했다고 알린다. 대주교는 들어오라고 한다. 손님은 남비탑을 대표하는 5레벨 마법사 모이라 메인이었다. 배려 덕분에 여행이 순조로웠다며 대주교에게 감사한다. 그 뒤로 유명 제약회사 뉴테크의 총괄이사 닐 브레온이 들어온다. 대주교는 두 사람에게 정중히 자리를 권하고 닐 브레온은 환대의 감사를 표한다.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 카데나 독감 치료제 생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다. 이사는 연구가 아주 순조롭다고 장담한다. 대주교는 남비탑과 뉴테크의 협력이라면 역시 다를 줄 알았다며 만족한다. 포션 생산분이 언제 준비되는지 묻자 안전성을 위한 임상시험 몇 가지만 더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시험 결과가 좋으면 제국식품의약청 허가도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한다. 모이라 메이는 임상시험이 끝나려면 하루나 이틀은 더 걸린다고 덧붙인다. 대주교는 안도의 숨을 쉬며 허가가 나자마자 약을 시장에 판매할 것이냐고 묻는다. 닐 브레오는 미소 지으며 회사가 생산과 유통을 전부 마치는데 약 반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한다. 그 말에 늙은 대주교는 큰 충격을 받는다. 가면도시 빈스를 공식 방문해야 하는 시점이 고작 넉 달 뒤라며 반년이 무슨 말이냐고 당황하다. 모이라 메이는 에테라 교단의 촉박한 일정이 바로 문제라고 말한다. 대주교가 절박하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순간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보좌관이 문을 살짝 열고 다른 마법사가 찾아왔다며 들여보내지 묻는다. 대주교는 모이라와 닐을 바라보며 일행에 예정된 방문자가 더 있다는 말을 왜 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두 사람은 당황해 서로를 보고 동행은 없다고 답한다. 셋은 밖에 수상한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젊은 남자가 당당히 들어와 에테라 교단의 전통 인사인 엘시아를 말한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백탑의 2레벨 마법사 오스카 크루센이라고 소개한다. 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좋은 제안을 하러 왔다고 선언한다. 젊은 남자가 들어오자 세 사람 모두 놀란다. 대주교는 백탑의 마법사가 왜 찾아왔는지 묻는다. 오스카는 카데나 독감 치료제를 팔러 왔다고 답해 모두를 다시 놀라게 한다. 대주교는 다른 두 손님도 같은 목적으로 왔으니 좋은 때에 도착했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놀란 척하며 자신이 너무 늦은 것이냐고 묻는다. 대주교는 남비탑과 뉴테크 측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오스카는 다행이라며 자신있게 웃고 필요하다면 백탑은 당장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한다. 모이라 메이는 거짓말이라며 반박한다. 백탑에는 치료제를 만들 자금도 기술도 없다며 오스카의 성을 묻는다. 소년이 크루센이라고 소개하자 대주교는 오스카 크루센이라는 이름을 알아보고 정말 치료제를 가지고 있느냐고 확인한다. 오스카는 엘테라 교단의 대주교에게 감히 누가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단호히 답한다.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주며 포션 샘플이라고 말한다. 지금 바로 계약한다면 몇 병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대주교에게 묻는다. 모이라 메이는 화를 내며 감히 무슨 짓이냐고 따진다. 대주교는 소리치지 말라며 그와 뉴테크 이사가 아무 준비 없이 왔다고 지적한다. 모이라는 아직 제국식품의약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근한다. 오스카를 노려보며 백탑은 허가를 받았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태연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모이라는 예상했다며 미소 짓는다. 대주교에게 백탑도 자신들과 다를 바 없다고 설득한다. 남비탑과 뉴테크는 대륙 전역의 공장에서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법적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쇠락한 백탑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한다. 남비탑의 오랜 명성과 최고의 제약회사가 함께 개발한 치료제는 경쟁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할 것이라 장담한다. 오스카는 비꼬듯 그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백탑의 마법사 앞에서 남비탑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모습은 꽤 우습다고 말한다. 모이라는 분노해 당장 말을 취소하라고 요구한다. 오스카는 대륙 역사상 어느 마탑이 먼저 세워졌는지 묻는다. 모이라는 고작 5년 차이를 가지고 따질 생각이냐며 코웃음 친다. 오스카는 고작이라는 말이 흥미롭다고 받아친다. 역대 남비탑주들이 창립연도 차이를 좁히고 싶어 했지만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절대 불가능하다. 역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또
또한 20년 전에는 백탑이 포션 시장을 완전히 독점했다고 상기시킨다. 모이라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대답에 오스카의 분노가 드러난다. 강한 마력 압박을 뿜어 두 대표를 짓누르며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냐고 묻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반드시 떠올리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모이라는 이 압도적인 감각이 무엇인지 충격을 받으며 평범한 2레벨 마법사의 기세일 리 없다고 의심한다. 갑자기 전화기를 든 사람이 들어와 방해해서 죄송하다며 대주교에게 긴급 전화가 왔다고 알린다. 대주교가 전화를 받자 빈스 시의 영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주는 한없는 자비에 깊이 감사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한다. 영문을 모르는 대주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묻는다. 카데나 독감 치료제를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한다. 대주교가 얼어붙은 가운데 영주는 백탑 장로가 물량을 전달하며 대주교가 비밀리에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모든 감사는 대주교에게 돌려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포션을 복용한 환자들은 몇 시간 만에 모두 회복됐고 이는 진정한 기적이자 여신의 축복이었다. 대주교는 놀라움을 감추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부작용은 없었는지 묻는다. 지금까지 전혀 없고 결과가 놀라웠다고 답한다. 이어 두 번째 물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백탑 장로에게 물었지만 모든 결정은 대주교에게 달렸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대주교는 준비되는 즉시 두 번째 물량을 보내겠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영주는 다시 한번 감사한 뒤 전화를 끊는다. 통화를 끝낸 대주교가 소년을 바라보며 내가 한 일이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태연히 인정하며 치료제에 별 문제는 없었던 모양이라고 말한다. 모이라 메이는 그 뻔뻔함의 격분에 식품의약청 법률을 어겼다며 처벌을 요구한다. 오스카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전시법에 관해 아느냐고 묻는다. 모이라는 화제를 돌리지 말라며 평화로운 시대에 왜 전쟁을 말하느냐고 따진다. 지난 20년이 남비탑에는 너무 평화로워 사실까지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오스카가 비꼰다. 20년 전 마족과의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무기는 전염병이었다. 마법사들이 신속히 치료제를 만들어도 식품의약청의 승인은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선대 황제가 제42조 8항에 개정 조항을 추가했다. 전시 상황에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약은 특별 치료제로 간주해 제국 식품의약청 법률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이었다. 모이라는 지금 제국이 전쟁 중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오스카는 법적으로 전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세 가지라고 바로잡는다. 첫 번째는 다른 국가나 종족과의 직접적인 충돌이다. 두 번째는 내부 혁명이며 세 번째는 비급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다. 모이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조건에 놀란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비급 자연재해로 분류된 카데나 독감에는 일반 식품의약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뉴테크 이사 닐 브레오는 팩탑이 법을 우회했다면 자신들도 가능하다며 상황을 뒤집으려 한다. 회사에 치료제를 즉시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대주교는 두 사람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지적한다. 백탑의 치료제가 빈스에 도착한 순간 경쟁은 이미 끝났다. 도시 영주는 대주교가 백탑과 협력 중이라고 믿고 있으니 이제 와서 갑자기 편을 바꿀 수 없다. 계약을 잃을까 다급해진 닐은 치료제 가격을 낮추겠다고 제안한다. 대주교는 돈으로 대주교의 이미지와 명예를 사려 하느냐며 모욕감을 드러낸다. 이사가 변명하려 하지만 말을 끊고 충분히 들었다며 둘 다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한다. 모이라 메인이 분노한 채 일어선다. 오스카 곁을 지나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한다. 오스카는 이 패배자들에게 상투적인 악당 대사집이라도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한다. 더 화나게 하려고 백신 특허를 이미 황궁에 등록했다고 알려준다. 따라서 제조법을 훔칠 수 없으며 남비탑과 뉴테크가 개발한 치료제를 팔려면 백탑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분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 모이라는 분노를 터뜨리며 방을 박차고 나간다. 닐 브레오는 차갑게 작별을 고하고 오스카도 담담히 답한다. 이사가 아무 말 없이 문으로 지나갈 때 오스카는 이상할 만큼 익숙한 무언가를 느낀다. 과거 신문했던 건달에게 들은 정보를 떠올린다. 자신을 죽이라고 의뢰한 사람에게서는 상쾌한 박하향이 났다. 닐 브레온에게서 정확히 같은 냄새를 맡은 소녀는 충격적인 발견에 굳어버린다. 두 사람이 떠난 뒤 대주교는 오스카에게 앉으라고 하며 이제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거래 가격부터 논의하자며 포션의 값을 묻는다. 남비탑과 뉴테크는 한 묶음에 20억 배를 요구했다고 밝힌다. 기회를 포착한 오스카는 그들이 20억을 불렀다면 자신은 500만만 받겠다고 한다.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조건에 대주교는 정말 진심이냐고 놀라 묻는다. 몇 시간 뒤 마탑으로 돌아오자 피델리나 장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수표를 들고 이 종이가 정말 100억 벨짜리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웃으며 맞다고 확인한다. 피델리나는 곧바로 끌어안고 황금광이라 부르며 해낼 줄 알았다고 말한다. 맥심도 얼른 끼어들어 처음부터 오스카의 가능성을 믿었다고 주장한다. 부탑주는 금액에 놀라면서도 대주교조차 그렇게 큰 돈을 쉽게 내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냈는지 이해하려 한다. 오스카는 계약에 몇 가지 추가 비용을 포함했다고 차분히 설명하다. 무슨 비용이냐고 묻자 광고비를 받았다고 웃으며 밝힌다. 부탑주는 광고비가 무슨 뜻인지 되묻는다. 팩탑의 공식 발표는
오스카는 볼드윈 대주교가 카데나 독감 유행에 관한 계시를 받았고 덕분에 신속히 백신과 해독제를 만들 수 있었다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다. 추기경 자리를 노리는 사람에게 대지의 어머니로부터 계시를 받은 대주교라는 명성은 더욱 빛나 보일 것이다. 대주교도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100억 배를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대신 백탑은 일주일 안에 백신과 해독제를 보내기로 했다. 부탑주는 엄청난 일이라며 징계로 3배를 갚으라고 했는데 400배를 가져왔다고 감탄한다. 이제 징계를 끝내겠다며 장로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묻는다. 장로들은 없다고 답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자 오스카는 4레벨 이상 마법사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달라고 요청한다. 부탑족주는 직접 모아 지원 인력을 맡기겠다고 한다. 오스카는 피델리나 장로에게 마탑 내부 공지를 부탁한다. 무엇을 알리면 되냐고 묻자 포션 생산 연구소에서 4레벨 이상 마법사를 모집한다고 말한다. 참가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고 매 끼니마다 고기 한 조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몇 시간 뒤 포션 생산 연구소에 모인 지원자들은 정말 닭고기 말고 고기를 주는 것이냐며 놀라워한다. 오스카가 손뼉을 쳐 주의를 끌려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손가락을 튕겨 사운드 리스트릭션을 발동하자 모두 놀라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오스카는 집중해달라며 카데나 독감 백신과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모였고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른 사람이 이 녀석이냐, 왜 천재가 고개를 숙이냐, 어떻게 약을 만들 것이냐며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수군댄다. 큰 충격을 받은 오스카는 프랭크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느냐고 묻는다. 프랭크는 당연하다며 지금까지 한 짓을 떠올려보라고 한다. 짜증나고 거만한 데다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마탑 자원만 낭비했다. 그때 금발 마법사가 오스카 크루센에게 인사하고 몇 가지 질문해도 되냐고 묻는다. 백탑의 제조법은 사라졌는데 어떻게 약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이다. 오스카는 전부 복원했다고 답한다. 모두 진심이냐고 되묻고 그녀는 해독제의 효과도 입증됐는지 묻는다. 오스카는 그렇다고 확인한다. 엘테라 교단과 계약까지 맺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제조법이 유출되면 고기 정도는 우스운 보상이 되는데 왜 자신들을 믿고 정보를 공유하느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왜 아직도 팩탑에 남아있는지 자신은 모르겠다고 한다. 여자는 화를 내며 부탁하러 온 사람의 태도가 이 모양이냐고 묻고 괜히 왔다고 말한다. 천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그녀만이 아니었다. 오스카는 모두가 팩탑을 위해 치른 희생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25살의 5레벨 마법사 레나 화이트라고 이름을 부른다. 재능과 판단력을 인정한 적탑을 포함해 7조직이 영입하려 했지만 전부 거절했다. 26살의 5레벨 마법사 하루크 드라이아는 무예와 마법 능력을 인정받아 황궁에서 궁정 마법사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26살의 5레벨 마법사 데카르트 라인에게는 제국 아카데미가 4번이나 교수직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23살의 4레벨 마법사 소피아 로즈도 창의적인 연금술 능력 때문에 황탑에 영입을 받았지만 남았다. 언급하지 않은 이들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고 자신이라면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도 이곳을 버리지 않았다. 레나는 다른 장로들도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알고 있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다. 백탑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더 따뜻하고 편한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이 추위 속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면 대체 누구를 믿겠느냐고 묻는다. 물론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인다. 뒤에서 프랭크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중얼거리지만 오스카는 어차피 저레벨 마법사들은 죽도록 일해야 한다고 계속 말한다. 프랭크는 은근히 자신을 찌르는 말이냐고 묻는다. 레나는 조용히 바라보다 다가와 보호 안경만 쓰면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 이후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이를 받아들인다. 프랭크는 말만으로 모두를 설득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감탄한다. 사람들이 꿈이냐고 묻자 꿈이라면 나쁜 꿈은 아니라고 답한다. 그리고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라고 알려준다. 모두 닭고기라고 생각해 실망하지만 스테이크라고 정정한다. 드디어 점심에 스테이크를 먹는다며 기뻐서 환호한다. 백신과 해독제 생산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원래 목표의 140%를 달성했다. 일주일 뒤 오스카가 온실에 가보니 꽃잎 몇 장과 중앙에 작은 잎 하나만 보였다. 늙은 올터가 돌아온 것이 분명했고 부탑주가 억지로 끌고 왔다고 확신한다. 신문에는 카데나 독감 해독제 배포 이틀 만에 빈스 씨가 유행병 종식을 선언했다고 적혀 있었다. 백탑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포션 시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작은 돌멩이였다. 마탑의 추천으로 오스카 크루세는 올해 평화상 후보가 됐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프랭크가 다가와 놀랍다며 백신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북부 영지와 엘테라 그단, 심지어 황실까지 적힌 목록을 봤냐고 묻는다. 쉽게 수백만 배를 벌 것이라고 하자 오스카는 목숨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백신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언젠가 주문이 줄지 않겠냐고 묻자 생각보다 똑똑하다며 이 수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자신도 안다고 한다. 프랭크는 자신이 바보처럼 보이냐고 투덜댄다. 예방접종이 끝나고
그리고 다음 유행병이 수십 년 뒤에 올 수도 있는데 누가 계속 백신을 사겠느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늘 수요가 있는 포션을 만들었으니 돈 걱정은 필요 없다고 한다. 프랭크는 제조법을 하나만 보고 난 것이 아니며 정말 계획이 있었다고 깨닫는다. 혹시 스타티어스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아니라고 답한다. 그런 포션을 내놓을 때는 아직 아니므로 하급과 중급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백탑에서 가장 유명한 회복 포션 스타티어스는 죽은 사람도 되살린다고 전해지는 기적의 약이다. 공개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산하면 악당들이 제조법을 훔치려 들 뿐이다. 이번에는 대주교를 방패로 삼는 데 성공이지만 먼저 백탑의 힘을 키워야 한다. 프랭크는 좋다며 이제 재료를 모으겠다고 하다가 괜히 말했음을 후회한다. 오스카는 라테닙과 피심줄기 등을 찾아오라고 한다. 프랭크는 그 둘만 해도 구하기 어렵다고 놀란다. 둘 다 시린의 특산품인데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건 옛날 일이며 재배하던 밭이 사라진 지 몇 년 됐다고 답한다. 오스카는 큰 충격을 받고 무슨 뜻인지 되묻는다. 두 사람은 밭으로 향하고 프랭크는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여기까지 와야 했냐며 미친 것이냐고 묻는다. 마부조차 더는 갈 수 없다고 해 거기서부터 10마일을 걸어야 했다. 프랭크는 마일이라는 단위가 18년 전에 사라졌는데 10마일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오스카가 정말 마일을 쓰지 않느냐고 되묻자 전쟁 이후 거리 단위가 미터로 통일됐다고 설명한다. 과거의 모든 것을 없애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일이 사라지면서 재미있던 거리 계산도 함께 없어졌다. 진심으로 슬퍼하자 프랭크가 바로 앞에 오두막이 보인다고 알려준다. 오두막에 도착해 안에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다. 남자가 문을 열고 정말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냐며 놀란다. 프랭크는 마차가 입구까지만 올 수 있었다고 답한다. 바로 그때 뒤에서 자동차들이 나타난다. 자동차들을 작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밭을 가로질러 달린다. 안경을 쓴 남자가 멈춰서서 이제는 땅을 팔 생각이 생겼느냐고 주인에게 묻는다. 그러자 노인이 집 밖으로 나온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이제 고집을 그만 부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묻는다. 노인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성 하나를 준다 해도 이곳은 팔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를 지주님이라 비꼬며 밀고 당기기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 남자는 사업가 데버 파웰이다. 파웰은 그렇게 외딴 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누가 알아주거나 챙겨주겠느냐고 묻는다. 노인은 사업가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받아친다. 그는 약초 재배사 이반이었다. 데버는 이반을 위해 하는 말이라며 땅을 빨리 팔고 남은 생을 편히 누리라고 한다. 주변에 공장과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이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반은 위협이 우습다는 듯 웃는다. 자신이 있는 한 주변에 공장을 지을 법적 허가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노인은 단호하게 그를 바라본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음을 깨달은 데버는 등을 돌리고 떠나겠다고 한다. 거칠게 걸어가며 일부러 식물과 약초를 밟아 망가뜨린다. 구겨진 지폐를 땅에 던지고 이 정도면 식물값으로 충분하다고 업신여긴다. 그대로 떠나며 길에 있는 작물을 더 짓밟는다. 차 안에서 데버는 이반 곁의 녀석들이 백탑 제복을 입은 것이 아니냐고 부하에게 묻는다. 부하는 맞다며 최근 백신 생산으로 백탑에 돈이 많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데버는 무슨 백신이냐며 이상해한다. 부하는 일간신문을 건네고 직접 읽어보라고 한다. 기사를 본 데버는 마법사들을 개자식이라 욕하며 신문으로 부하의 머리를 친다. 왜 이제야 알려주느냐고 분노한다. 늙은 이반이 백탑의 공식 지원을 얻었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매입 제한을 거절할 것이다. 고리대금 이자를 갚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데버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에게 아는 용병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당장 고용하라고 명령한다. 부하는 어떤 일을 맡길지 묻는다. 인내심을 잃은 데버는 신문으로 다시 머리를 때리며 뻔하지 않느냐고 한다. 먼저 늙은 약초 재배사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 이반이 죽으면 주인 없는 땅이 돼 경매에 나오고 터무니없이 싼 값에 살 수 있다. 조금 수상해 보이겠지만 강력한 뒷배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장담한다. 부하는 땅에 있는 마탑의 마법사들은 어떻게 할지 망설이며 묻는다. 데버는 개입하려 한다면 함께 죽이라고 차갑게 답한다. 4대 마탑이 자기 세력의 마법사와 이반 노인의 암살 사건에 개입하면 뒷감당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부하가 지적한다. 데버는 위험을 무시하며 최악의 상황이 뭐냐고 되묻는다. 4대 마탑이라는 칭호도 시대에 뒤떨어졌고 백탑은 이미 한 발을 무덤에 넣어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비웃는다. 밤이 되자 프랭크는 늙은 약초 재배사가 좋은 사람 같다고 말한다. 늦은 시간이라 장자리와 음식까지 내어줬다. 오스카도 동의하며 오후에 노인이 묵고 가라고 했던 장면을 떠올린다. 이반은 여행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자신의 집에서 자도 된다고 했다. 프랭크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묻자 자신은 언제나 백탑에 충성해왔다고 확신있게 답했다. 그 충성의 깊이를 이해하려던 오스카는 무슨 뜻인지 생각한다. 호기심이 생긴 프랭크는 아까의 거만한 남자가 누구인지 이반에게 묻는다. 이반은 데버 파웰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자로 돈을 벌기 위해 폭력과 협박은 물론 살인까지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데버는 3년 전부터 이반의 땅을 제외한 주변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뒤 여러 재배사가 갑자기 시린을 떠나거나 흔적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프랭크는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하냐며 충격을 받는다. 이반은 그곳을 대륙에서 가장 크고 오염이 심한 산업지대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다. 오스카는 어떻게 그토록 오래 압박을 버텼는지 묻는다. 노인은 살짝 웃으며 그 자식이 직접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사업가 쪽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희귀 약초 재배 기술을 인정받아 국가지정 인간문화재로 등록돼 있다고 밝힌다. 프랭크는 침호의 의미를 즉시 알아채고 황실의 직접 보호를 받는다고 추론한다. 이반은 그 덕분에 사업가의 탐욕에서 살아남았다고 확인한다. 하지만 오스카는 땅을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현실적으로 묻는다. 이반에게 답은 단순하고 당연했다. 그 땅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태어난 날부터 집이었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집으로 남을 것이다. 오스카는 말을 곱씹다가 이반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결론 내린다. 프랭크는 시린의 오염에서 멀리 떨어진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도 훨씬 밝아 보인다고 말한다. 노인이 조금 부럽다고 고백하자 오스카는 무엇이 부러운지 놀라 묻는다. 숨기려다 결국 자신의 바람을 털어놓는다. 멋지고 충실한 삶을 사는 기분이 어떤지 늘 궁금했지만 타고난 천재인 오스카는 자신이 느끼는 좌절과 평범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오스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프랭크 자체가 이미 꽤 대단한 사람이라고 끊어 말한다. 늘 과소평가받아온 프랭크는 동정이라 생각하고 빈말에 감사한다며 비꼰다. 하지만 오스카는 빈말이 아니며 이유 없이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속으로는 젊은 오스카 크루센이 일기에 왜 이 소년을 문제아라고 적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프랭크의 재능은 너무나 분명했다. 화제를 바꿔 과거에는 시린 한가운데서도 별을 선명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마법 가로등이 모든 곳을 인공적으로 밝혀 별을 볼 수 없다. 과거는 불편했지만 그 시대의 어둠에는 나름의 낭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프랭크는 언제 이야기냐며 옛 도시의 모습에 관심을 보인다. 이어 시린의 옛 약초 산업을 정말 수익성 있게 되살릴 수 있느냐고 묻는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다음날 시린 시의회와 더 자세히 협상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한다. 갑자기 오스카의 표정이 크게 달라져 프랭크가 놀란다. 공기 속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낀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어둠 속에 4명이 숨어있다고 경고한다. 프랭크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다. 현재 레벨이라면 만화 변화를 잘 감지할 수 있지만 밖의 암살자들은 기척을 숨기는 전문가였다. 좋은 의도로 온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일어나 방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한다. 밖에서는 암살자들이 소리 없이 오두막으로 달려온다. 한 명은 지난번 목표를 공격하려 했을 때와 무엇이 달라졌냐며 의아해한다. 당시 같은 의뢰인이 제국의 보호를 받는 시민을 죽인 뒤에 후폭풍이 너무 크다며 노인의 목숨값을 내지 않았다. 암살자는 대법 하회를 겁쟁이라고 욕한다. 무리의 연장자가 불평을 끊으며 의뢰인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돈을 받으면 해야 할 일을 하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 전부다. 뒤에서 달리던 우두머리가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다. 당장 말을 멈추고 집중하며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악명 높은 총잡이 제게 패거리였다. 막내는 첩보에 따르면 오두막의 목표를 지키는 마법사가 있다고 알린다. 나이든 암살자는 백탑 소속이라니 다행이라며 위협을 무시한다. 다른 강한 마탑의 마법사였다면 훨씬 까다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 신참은 마법사들이 아직 있기를 바라며 기대 어린 미소를 짓는다. 실제 전투에서 마법사를 상대해 실력을 시험하고 싶었다. 입구에 몰래 접근한 청년은 자신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우두머리에게 묻는다. 주변이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생각하며 노인은 이미 깊이 잠들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문을 천천히 열고 칼을 든 채 노인의 침대로 곧장 향한다. 잠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쉬워 이번 일은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디는 순간 이상한 점을 알아챈다. 목표에 시선을 집중하자 함정에 걸렸고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동료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돌아서지만 오스카가 이미 자리를 잡고 늦었다고 차갑게 선언한다. 공기를 튕기듯 가볍게 손을 움직여 윈드블릿을 발동한다. 마법 공격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정확하게 암살자의 머리를 관통한다. 치명적인 일격의 효과를 보며 빠른 전투에서 매우 유용한 주문이라고 판단한다. 윈드블릿은 젊은 오스카 크루센이 이론 노트에 개발해둔 기초 마법 재해석 주문 중 하나였다. 백탑의 전통적이고 다재다능한 바람 조작에 총기의 탄도 원리를 적용한 혁신적인 관통 공격 마법이다. 처음 예상한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살아있는 적은 3뿐이라고 냉정히 계산하다. 정문을 열고 나가 동료의 귀환을 기다리는 두 암살자와 마주한다. 대걸레 같은 머리의 남자가 소년의 침착함을 보고 젊은 맥스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거칠게 묻는다. 오스카는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자고 있다고 답한다. 다만 아주 오래, 어쩌면 영원히 잘 것 같다고 잔인하게 덧붙인다. 나이든 암살자는 건방진 태도에 분노해 한심한 개자식이라 욕한다. 우두머리에게 신참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지 않았냐고 말한다. 우두머리는 도발을 무시하고 약초 재배사 이반의 정확한 위치만 넘기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맥스의 죽음을 원망하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약속한다. 오스카는 우두머리의 반응을 보며 어린애 같은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목표에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을 보니 고도로 훈련된
된 냉정한 전문가들이 분명했다. 마음껏 원망해도 좋지만 목표는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조롱하듯 답한다. 비웃는 말투에 인내심을 잃은 우두머리는 피를 그렇게 보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겠다고 경고한다. 망설임 없이 연장자에게 공격을 명령하며 그 자리에서 오스카를 죽이라고 한다. 암살자는 살기를 뿜으며 빠르게 돌진한다. 오스카는 놀라운 속도로 마법 장벽을 즉시 펼쳐 첫 치명타를 피한다. 방어와 회피를 본 늙은 암살자는 작게 웃으며 신참치고는 실전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자신의 무기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한다. 창이 순식간에 갈라져 두 개의 칼날로 변한다. 정말 아쉽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한다. 오스카는 손가락을 든 채 생각보다 더 지루하다고 말한다. 다시 손가락을 튕겨 두 발의 윈드블릿을 노인의 무기에 직접 쏜다. 암살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습에 당하지만 오스카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 정교하게 탄환을 달려 적의 무기를 순식간에 파괴한다. 그 정도 특수무기는 별것도 아니고 새롭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몸에 한기가 느껴져 빠르게 몇 걸음 물러난다. 노인은 이긴 직후 후퇴하다니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이냐며 비웃는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총구가 머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도 놀란다. 순식간에 노인의 이마가 꿰뚫리다. 총알은 머리를 통과해 곧장 오스카에게 날아간다. 소녀는 방패로 막아내지만 탄환이 스치듯 지나가 간발의 차로 피한다. 뒤에 있던 우두머리는 조금만 방심했다면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한숨 쉰다. 오스카가 죽은 노인은 동료가 아니었냐고 묻자 정확히는 쉽게 대체 가능한 부하일 뿐이라고 차갑게 답한다. 범죄자의 사고방식은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쏜 작은 장난감이 무엇인지 묻는다. 우두머리는 제작자가 장난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슬퍼할 것이라며 엄청난 돈이 든 장비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고 한다. 무기를 분석한 오스카는 가속, 강화, 관통을 읊는다. 이 세 가지 마법이 적용된 것이 맞느냐고 묻는다. 사수는 크게 놀라 어떻게 알았느냐고 질문한다. 공격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마법의 성질을 추론했다고 설명한다. 우두머리는 거만한 소년이라며 웃지만 마법 재능은 인정한다. 자신 밑에서 일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오스카가 즉시 거절하자 이유를 묻는다. 늙은 부하처럼 배신당할까 걱정돼 목이 계속 간지러울 것이라고 답한다. 우두머리는 크게 웃으며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한다. 더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오스카를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쏘기 시작한다. 소녀는 몸을 웅크려 방어하며 전대 마탑주가 어쩌다 이런 한심한 상황까지 떨어졌는지 속으로 자문한다. 전투를 분석한 결과 윈드블릿이 마법 탄환보다 느려 정면 대결은 불리하다. 게다가 마나는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영원히 달리고 피할 수도 없다. 적의 유일한 빈틈은 탄창을 재장전하는 시간이다. 두 발을 쏜 뒤 장전을 위해 멈추고 정확히 1.24초 후 다시 공격하는 패턴을 발견한다. 사수는 작은지가 어디로 도망갔냐며 도발한다. 오스카는 빠르게 계산하다. 다음 장전 전까지 총알은 한 발뿐이며 정확히 1.24초의 틈 안에 움직이면 싸움을 끝낼 수 있다. 가속 마법을 사용해 사수의 등 뒤로 빠르게 달려간다. 적은 움직임을 알아채고 속도가 제법이라며 찾았다고 경고한다. 오스카는 방패로 몸을 보호하며 돌진한다. 사수는 총을 들어 정확히 조준하고 마법사는 끝이라 선언하며 방아쇠를 당긴다. 총알이 오스카의 방패를 정면으로 때리자 미치광이는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웃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스카는 탄환을 옆으로 흘려버린다. 자신감을 얻은 소녀는 그대로 우두머리를 향해 전진한다. 암살자는 가속 효과만으로 그 총알을 피하는 건 인간에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경악한다. 이내 해답이 오스카가 방패를 다룬 방식에 있다는 걸 깨닫는다. 눈 깜짝할 사이 오스카는 적의 코앞에 나타나 이미 윈드블릿을 준비하고 있다. 다급해진 총잡이는 저레벨 마법사가 어떻게 자신의 최첨단 무기를 이겼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치명적인 마법을 날리며 설명해준들 그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비웃는다. 총잡이가 손이 끊긴 채 쓰러지자 아무튼 정말 성가신 무기였다고 한숨을 쉰다. 바닥에 떨어진 리볼버를 살펴보니 트리니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가속, 강화, 관통, 세 마법이 탑재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투가 몹시 힘들었던 만큼 무기 자체는 굉장하다고 인정한다. 오스카는 자신이 쓴 전술을 되짚는다. 윈드실드의 마찰 감소와 내부 내구도 강화 원리를 적용해 바깥층은 유연하게 안쪽은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조합 덕분에 총알이 방어막을 뚫지 못하고 표면을 미끄러져 튕겨나간 것이다. 백탑으로 돌아가는 즉시 현대 무기에 대응할 전술을 새로 연구하기로 한다. 물론 그 전에 프랭크와 이반부터 구해야 한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처음부터 암살자는 4명이었다. 이미 셋을 처리했으니 프랭크를 쫓아간 한 명만 남았다. 영지 반대편에서는 마지막 암살자가 프랭크와 이반을 마주하고 있다. 프랭크는 재빨리 늙은 약초꾼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명령하다. 이반은 망설이며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 자기는 강하니 괜찮다며 안심시키고 이반까지 지키면서는 제대로 싸울 수 없다고 설명한다. 나중에 만나자고 약속하자 이반은 멀리 달아난다. 암살자는 영웅 흉내를 낸 거짓말은 늪처럼 사람을 삼킨다며 조롱한다. 멋진 작별 인사였냐고 비꼬지만 프랭크는 흔들리지 않고
않고 목표가 이반인데 왜 자신을 쫓느냐고 되묻는다.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고 한다. 살기 위해 자신이 이반을 쫓아가길 바라며 노인을 보낸 것 아니냐고 비웃는다. 프랭크는 말없이 바라볼 뿐이다. 암살자는 늙은 이반이 임무의 목표인 건 맞다고 인정한다. 다만 사람들이 왜 네데마탑의 마법사를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대체 무엇이 특별한지 오래전부터 궁금했다고 털어놓는다. 기회를 잡았다며 누가 먼저 죽는지 확인해보자고 외치고는 프랭크에게 달려든다. 프랭크는 윈드커터를 발동한다. 암살자는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고 너무 쉽다며 비웃는다. 이제야 재미있어진다면서 검으로 프랭크의 가슴을 정통으로 베어버린다. 큰 소리로 웃으며 싸움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유명한 마탑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냐고 조롱한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와 칼날에 걸리는 묘한 저항을 느끼는 순간 표정이 굳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프랭크가 맨손으로 검을 붙잡고 있었고 치명적인 반격으로 적의 목을 베어버린다. 암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프랭크는 시신을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린다. 자신은 조금 특이한 체질이라고 차분히 설명한다. 검이 생명기관에 찔러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다는 것이다. 적을 쓰러뜨린 뒤 시신으로 달려가며 일을 너무 크게 벌였다고 생각한다. 그때 바로 옆에 오스카가 나타난다. 가만히 지켜보며 프랭크가 특수형 마법사임을 알아챈다. 게다가 풍신까지 지녔다. 자기 몸을 바람으로 바꾸는 마법을 가졌을 줄 누가 상상했겠는가. 물리공격이 통하지 않으니 마법이나 키소드 없이는 상대하기 힘든 막강한 능력이다. 마탑주였던 오스카조차 오래된 책에서만 본 적이 있다. 기록에 등장한 인물도 선천마법을 지녔다고 전해지는 특수형 마법사 제7대 마탑주뿐이었다. 프랭크가 그 풍신을 이어받았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오스카가 모습을 드러내자 프랭크는 깜짝 놀라며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투덜댄다. 걱정했다며 잘했다고 칭찬하더니 벌써 뽐낼 생각이나 하냐며 이반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묻는다. 그제야 이반의 위치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름을 외치며 찾아 나선다. 한편 오스카는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프랭크 한 명이 고위 마법사 수십 명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옆을 가리키며 저쪽에서 이반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알려준다. 새벽이 되자 이반은 프랭크에게 감사한다. 검사 한 명이 달아나기는 했지만 그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한다. 프랭크가 무슨 뜻인지 몰라 하자 오스카가 네 도움이 없었으면 곤란했을 거라는 말이라고 풀어준다. 프랭크는 더욱 쑥스러워한다. 이제 전부 끝난 거냐고 묻지만 이반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데버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놈이 아니다. 암살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왜 그토록 이 땅에 지착하냐고 묻자 이반은 시린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이라 입지가 완벽하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지난 8태 동안 시린의 토지는 크게 황폐해졌다. 서부의 마도구 공장들이 날마다 발폐강의 오수와 오염물질을 버렸기 때문이다. 공장들이 이곳 가까이까지 들어서면 언젠가는 버텨봐야 아무 소용없는 날이 올 것이다. 시린의 다른 땅은 비옥함을 되찾을 수 없으니 그곳에서 약초를 키울 기력도 없다고 덧붙인다. 그때 오스카가 뜻밖의 질문을 꺼낸다. 어제 말한 마탑을 향한 충성심이 제4대 마탑주 레이놀드 아이아스와 맺은 약속 때문인지 묻는다. 그 말을 들은 이반은 제법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오래된 책에서 읽었다고 둘러대지만 사실 마탑주에게만 전해지는 서적에서 본 내용이었다. 이반은 대륙 각지의 약초꾼들이 시린으로 모여들었고 떠돌이였던 그들이 처음으로 집을 얻게 됐다고 들려준다. 프랭크가 그 집이 백탑이냐고 묻자 이반은 그렇다고 답한다. 백탑은 선조들에게 자부심과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백탑을 버릴 수 있겠는가? 오스카는 기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고개 숙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제 백탑이 다시 곁을 지키겠다고 말하자 이반은 크게 놀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다. 프랭크는 황실이 인간문화재가 습격당한 사실을 알면 즉시 나설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반은 황실에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고 자신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답한다. 황실은 일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만큼 속도가 느리다. 그 사이 데버가 대규모로 공격하면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오스카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에는 황실이 비처럼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장담한다. 무슨 뜻이냐는 물음에 오늘이 바로 카데나 독감 치료제 계약을 황실과 체결하는 날이라고 밝힌다. 데버는 사무실에서 부하에게 당장 짐을 싸라고 명령한다. 이곳을 떠날 생각이다. 놈들이 모든 걸 망쳐 자신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하지만 도망친 뒤에는 반드시 그 늙은이를 없애겠다고 다짐한다. 그 순간 여러 경비대원이 사무실로 들이닥쳐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지휘관은 자신을 제국 국가안보부 내부감찰국의 워커 선임경정이라고 소개한다. 데버는 선임경정이 자기 집에 무슨 일로 왔냐고 따진다. 워커는 네가 데버냐고 확인한 뒤 살인미수, 협박, 불법 부동산
생산 점유, 인간문화재 훼손 혐의로 체포한다고 선언한다. 당황한 대본은 사람을 잘못 찾았고 자신은 합법적인 사업가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경정은 판단은 나중에 받을 테니 지금은 입 닫고 따라오라고 일축한다. 대본은 일이 완전히 꼬였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탈출해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악당은 마지막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워커는 싸늘하게 바라보다가 즉시 수갑을 채워 최대한 빨리 끌고 가라고 명령한다. 대본은 실수하는 거라며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고 소리친다. 워커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뒷배는 황제 폐하라며 설마 대버의 후원자가 폐하보다 높으냐고 되묻는다. 대버는 경악한다. 첫 번째 습격이 벌어진 바로 그날 움직일 정도라면 대체 저 녀석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경정은 명령이 위에서 직접 내려왔다고 밝힌다. 부관이 위가 어디냐고 묻자 워커는 황제께서 백탑을 몹시 아끼신다고 답한다.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어른들의 사정이니 어린 녀석은 모를 거라고 넘긴다. 부관은 과거 백탑이 영웅적인 업적을 세운 건 사실이지만 벌써 20년이 지났다고 말한다. 다친 새를 높은 곳에서 놓아봐야 빨리 추락할 뿐이다. 객관적으로 지금의 백탑에는 이런 대우를 받을 능력도 자격도 없다. 워커가 돌란에게 나이를 묻자 올해 23이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20년 전 그는 3살이었고 워커 자신은 12살이었다. 인류가 악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을 때 백탑이 어떤 존재였을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밑사람들은 아직도 그 시절의 백탑을 기억하며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다. 워커가 이제 출발하자고 하자 부관은 오늘 일은 끝난 줄 알았다며 당황한다. 하지만 경정은 다행히 아직 아니라고 답한다. 목적지를 묻자 나머지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귀가하라고 지시한다. 자신들은 서부로 가서 발페강 주변 공장들의 불법 오염물 배출을 중단시킬 것이다. 워커는 팩탑이나 오스카 크루센, 프랭크 시리우스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 일만큼은 개인적으로 추가했다고 생각한다. 잭 건슬링어 일당을 무너뜨린 보답인 셈이다. 뒤에서 부관이 음식부터 사면 안 되냐고 묻지만 나중에 먹자고 잘라 말한다. 오스카는 프랭크에게 잘했다고 칭찬한다. 프랭크가 이제 뭘 할 거냐며 한잔하자고 하자 부탑주에게 보고하러 갈 테니 같이 갈 거냐고 묻는다. 그러나 프랭크는 됐다며 이제 떠나겠다고 한다. 그때 뒤에서 부탑주 하밀이 두 사람을 부른다. 긴장한 프랭크는 급한 일이 있다며 나중에 보자고 서둘러 자리를 뜬다. 하밀은 방금 프랭크를 본 것 같은데 착각이었나 묻는다. 오스카는 맞지만 급한 일이 있어 막 떠났다고 답한다. 정말 급한 모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뒤 또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자신의 방에서 보고를 듣겠다고 한다. 오스카는 마침 그쪽으로 가던 중이라고 답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스카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피듯 노인을 계속 바라본다. 하밀이 프랭크가 무슨 말이라도 했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하고 무슨 일이 생겼냐고 되묻는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프랭크와 이야기를 끝냈다는 보고만 들었다고 한다. 오스카는 뜻밖의 말에 놀란다. 누군가 프랭크의 방문을 두드린다. 들어오라고 하자 오스카가 나타나 제국 최대 상단의 막내 도련님이라고 부른다. 프랭크는 깜짝 놀라 정말 전부 들었냐고 묻는다. 오스카가 정말 팩탑을 떠날 거냐고 하자 분위기가 무거워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며 먼저 알리지 못한 걸 사과한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상단일을 돕고 결혼도 해야 한다. 저런 이야기에 오스카는 언제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냐고 묻는다. 프랭크는 상대가 착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라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들었다고 한다. 괜찮냐는 질문에 예쁘고 착하며 집안까지 좋다면 싫을 이유가 없다고 답한다. 하지만 오스카는 결혼이 아니라 마법을 포기하는 게 괜찮냐고 물은 것이라고 바로 적는다. 프랭크는 놀라며 자기 재능은 여기까지인데 달리 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솔직히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고 가장 약한 마탑에 들어가면 적어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다. 제대로 해내는 일도 거의 없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며 회사로 돌아오라는 가족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털어놓는다. 오스카는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끊는다. 왜 그런 목소리로 말하냐며 자신이 팩탑을 약하다고 부른 이유를 아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스카는 그저 네가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프랭크는 쑥스러워하며 떠나기 전에 천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 좋다고 감사한다. 하지만 오스카는 진심이라며 정말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볼 생각이 없냐고 묻는다. 그 순간 누군가 프랭크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오고 소녀는 형을 알아보며 움찔한다. 형은 오스카를 보고 프랭크의 동료라고 짐작한다. 이어 5분 안에 내려오라며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경고한다. 형이 나가자 프랭크는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할 때라고 말한다. 오스카는 그를 붙잡고 문 밖의 형에게 프랭크를 백탑에 남겨두는 대가로 얼마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짜증난 형이 돌아와 너가 뭔데 그런 질문을 하냐고 따진다. 오스카는 프랭크의 친구 오스카 크루센이라고 소개한다. 이름을 알아들은 남자는 카데나 독감 치료제를 만든 마법사임을 깨닫는다. 자신은 이 바보의 형이자 시리우스 가문의 장남이며 상단 부대표인 그랑크 시리우스라고 소개한다. 오스카가 거래를 제안하자 프랭크는 그만두라고 말리지만 형은 정말 겁이 없는 녀석이라고 평가한다. 천재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어린애가 감히 강대한 시리우스 가문과 거래하려 드는 모양이라고 말한다. 오스카는 양쪽 모두 손해볼 일은 없다며 단 2년 만에 프랭크를 백탑 최고의 마법사 중 한 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그 선언에 프랭크는 크게 놀란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문에도 엄청난 이익이 될 거라고 설명한다. 크랑크는 4대 마탑의 뛰어난 마법사를 2년 만에 키운다는 건 생각해볼 만하다면서도 실패했을 때의 대가를 묻는다. 오스카는 앞으로 50년 동안 카데나 독감 백신 판매로 얻는 모든 수익을 시리우스 상단에 넘기겠다고 답한다. 그런 내기를 할 권한이 있냐고 묻자 부탑주를 계약의 공식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보장한다. 동생을 위해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니냐며 프랭크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눈먼 우정 때문인지 묻는다. 오스카는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프랭크는 놀라면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오스카는 늦어도 5년 안에 백탑의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힌다. 백신과 약품은 부활의 시작을 모두에게 알리는 작은 불씨일 뿐이며 그 계획을 위해 프랭크 시리우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스카가 꿈꾸는 백탑에는 바로 프랭크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크랑크는 오스카가 꽤 어리지만 상인인 자신이 협상에서 상대의 순진함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당장 수락하는 대신 조건을 하나 걸겠다고 하자 오스카는 이미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답한다. 크랑크도 인정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다고 지적한다. 상인은 무엇보다 신뢰를 중시하며 아무하고나 거래하지 않으니 오스카가 실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호의로 5레벨 기사가 있다고 밝히며 다음날 정오에 그와 겨뤄 전투 능력을 증명하면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제안한다. 오스카는 자신이 2레벨 마법사인 걸 알면서도 그 기사와 싸우라는 뜻이냐고 확인한다. 크랑크는 공정한 척하며 호의가 결투에서 키소드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오스카는 사실상 프랭크를 포기하라는 말임을 깨닫고 혼담 상대가 보통 가문은 아닐 거라고 짐작한다. 크랑크는 그대로 방을 나서며 작별을 구하고 내일 정오에 오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경고한다. 형이 떠난 뒤 오스카는 5레벨 적을 직접 상대하면 확실히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놀라고 걱정된 프랭크는 당장 내기를 취소하라며 자신이 형을 설득해보겠다고 한다. 크랑크는 화가 나서 오스카를 박살내려고 저런 조건을 내건 것뿐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오스카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2레벨이 어떻게 5레벨 기사를 이기냐는 물음에 4레벨 마법사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답한다. 프랭크는 하루 훈련으로 4레벨이 되겠다는 말이냐며 이해하지 못한다. 오스카는 자신에게도 그건 불가능하다며 웃는다. 대신 3레벨 정점에 막힌 마법사를 4레벨로 올리는 건 가능하다고 밝힌다. 프랭크가 놀라자 크랑크는 오스카가 직접 이기라고 하지 않았고 능력을 증명하라고만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 프랭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계획은 그를 4레벨 마법사로 성장시켜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다. 훈련실에서 프랭크는 몇 년 동안 못 해낸 일을 단 하루 만에 어떻게 해낼 수 있겠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자신을 믿으라며 가만히 서서 온몸에 힘을 빼고 눈을 감은 채 만화를 전신에 순환시키라고 지시한다. 세심하게 지켜보다가 흐름이 좋다고 평가한다. 이어 몸 곳곳을 가리키며 순환 중 만화가 새는 지점이라고 설명하다. 그 부분만 고치면 프랭크의 마법은 완전해질 것이다. 모든 천재가 그런 걸 볼 수 있냐고 놀라 묻자 오스카는 자신만 가능하다고 답한다. 절점을 고치면 드디어 레벨이 오르냐고 묻지만 레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마법사의 99%는 이런 세부 사항에 관심조차 없다고 한다. 왜냐는 질문에 순환의 완성도를 신경 쓰는 건 대마법사라 불리는 0.1%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 훈련을 하라고 지시한다. 오스카가 복잡한 마법 이론을 줄줄 설명하자 프랭크는 완전히 기를 잃는다. 전부 들은 뒤 알아들은 척하며 결투에서 이걸 하면 되냐고 묻는다. 아니라고 답한 오스카는 약초바 싸움에서 본능적으로 사용했던 마법을 지금 당장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프랭크는 정말 봤냐며 놀란다.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미안하지만 보여줄 수 없다며 자신은 믿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하자 풀이 죽은 프랭크는 그 마법을 다시 쓰는 게 두렵다고 고백한다. 이유를 묻자 과거 그 힘을 사용하다 죽을 뻔했고 성장하며 익히려 할수록 공포가 더 커졌다고 설명한다. 온몸을 바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상도 못할 만큼 강해질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야심에 사로잡혀 그날 무모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처음에는 성공한 줄 알았지만 결과는 상상과 달랐다. 마법이 폭주해 변신을 멈출 수 없었고 완전히 실패해버렸다. 몸의 절반이 바람으로 변하자 만화가 통제되지 않았고 결국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당시 전임 마탑주가 개입해 멈추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라고 털어놓는다. 정확히는 육체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다. 혼자서는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었다. 영혼이 수십만 조각으로 찢기는 듯한 끔찍한 감각은 깊은 상처와 공포로 남았다. 그 뒤로 고통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다시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오스카는 최근 언덕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사용하지 않았냐고 지적한다. 프랭크는 죽을 만큼 위험한 순간에만 본능적인 반사작용으로 자동 발동한다며 이 정도면 한심하지 않냐고 자조한다. 오스카는 단호히 부정한다. 비슷한 문제와 트라우마를 겪는 마법사는 많으니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설명한다. 프랭크의 가장 큰 문제는 압박받을 때 만화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높이면 된다. 만화 제어
위대어는 타고난 재능에 달린 것 아니냐며 지금 어떻게 발전시키냐고 묻는다. 보통은 맞지만 그 능력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다. 오스카가 방안을 돌아다니자 뭘 하는 거냐고 묻는다. 바닥에 소환진을 그리고 있다는 대답에 겁을 먹고 설마 악마와 암흑 계약이라도 하려는 거냐고 한다. 오스카는 악마들은 불러도 자신과 계약해주지 않을 거라고 부정한다. 그럼 무엇을 소환하냐는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풍령을 불러 프랭크의 몸에 직접 넣겠다고 답한다. 프랭크는 정령의 도움을 구하는 인간 프랭크 시리우스라고 소개하며 자신과 계약할 동료가 나타나달라고 청한다. 하지만 시도가 끝난 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프랭크의 정령 친화력이 형편없다고 평가한다. 방금 작은 바람을 느꼈다고 항변하자 그건 정령이 아니라 실망한 자신이 내쉰 한숨이라고 즉시 정정한다. 프랭크는 얼굴을 붉히며 최악이라고 투덜댄다. 오스카는 원래 타고난 정령 친화력을 가진 인간은 극소수뿐이라며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달랜다. 계획 시작부터 망했다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답답해한다. 기본 정령조차 못 부르는데 압박 속에서 만화를 어떻게 제어하냐고 묻자 괜찮다며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안심시킨다. 오스카는 전생에 엘프 왕국을 방문했을 때 배운 고대 정령 소환 의식을 떠올린다. 당시 엘프들이 한번 의식을 치러보라고 권했다. 별 기대 없이 재미삼아 시도했지만 결국 소환에 성공했다. 그때 통했던 의식이 지금은 실패할 리 없다고 확신한다. 당황한 프랭크가 이제 뭘 해야 하냐고 묻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자신이 직접 소환해보겠다고 한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정령왕이라면 자신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 만화를 집중하고 마력을 흘려넣기 시작한다. 집중하면서 첫 소환은 이런 빈 훈련장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수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떠올린다. 그곳에서 생애 첫 정령을 불렀다. 진이 완성되자 오스카는 큰 소리로 바람의 정령을 부른다. 빛이 번쩍이며 존재가 나타나 자신을 부른 인간이냐고 묻는다. 정령은 27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소환했다며 놀라워한다. 오스카는 웃으며 마지막으로 만난 것도 정확히 27년 전이라고 답한다. 곧바로 계약을 맺고 싶다며 대가로 어떤 재물이 필요한지 묻는다. 마법사를 알아본 정령은 그런 격식은 필요 없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장 강대한 바람의 정령 셀레스틴과 우호적인 직접 계약을 맺겠냐고 묻는다. 하지만 정령과 뒤에서 지켜보던 프랭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스카는 싫다고 답한다.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자신에게 정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프랭크 때문에 불렀다고 설명한다. 다음날 결투장으로 장면이 바뀐다. 크랑크 시리우스는 백탑의 부탑주에게 다가가 편히 주무셨냐고 공손히 묻는다. 하밀은 언제나처럼 잘 잤다고 답한다. 크랑크는 부탑주가 왔다는 건 양측의 계약 조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냐고 바로 본론을 꺼내다. 하밀은 탑의 보증을 확인해주면서도 처음엔 오스카의 내기가 걱정됐고 카데나 독감 치료제를 만든 녀석이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허락했다고 털어놓는다. 크랑크는 자신있게 웃으며 옆을 가리키고 오늘 자신을 대신해 싸울 인물을 소개한다. 기사가 앞으로 나와 정식 5레벨 기사 레슬리 모건이라고 밝힌다. 오스카도 한 걸음 나서며 2레벨 마법사 오스카라고 간단히 소개한다. 크랑크는 주도권을 잡고 결투 규칙을 설명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의 목걸이를 먼저 빼앗는 쪽이 승리한다. 게다가 5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오스카 측의 패배로 처리한다. 오스카는 그래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며 시작하자고 한다. 크랑크는 중단하고 싶으면 손을 들라고 알려준 뒤 넓은 망토와 헐렁한 소매 차림으로 싸울 거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오늘 싸울 사람이 자신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침착하게 답한다. 그때 결투복을 입은 프랭크가 다가온다. 크랑크는 크게 놀라 프랭크가 왜 여기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능력을 증명하라고 했지 직접 싸우라고 하진 않았다고 말한다. 어제 프랭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쳤으니 대신 결투할 것이다. 크랑크는 직접 싸우라는 조건을 넣지 않은 건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프랭크를 내세웠다고 해서 호의가 봐줄 거라 기대한다면 착각이라고 경고한다. 오스카는 그런 뜻이 아니라 2레벨보다 4레벨 마법사의 승산이 더 높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답한다. 크랑크는 어제까지 3레벨이던 프랭크가 어떻게 4레벨이 된다냐고 따진다. 2년 안에 베탑 최고의 마법사 중 하나로 만들려면 이 정도 능력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크랑크는 레슬리에게 동생이라고 봐주지 말라고 명령한다. 기사가 알겠다고 답하자 오스카는 잘됐다며 프랭크에게 겁먹지 말고 어제 연습한 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격려한다. 프랭크는 자신있게 승리하고 돌아오겠다고 대답한다. 두 사람이 마주서자 레슬리는 오랜만이라며 도련님께 고개 숙여 인사한다. 프랭크도 답례하고 이제 시작하자고 한다. 신호가 떨어지자 프랭크는 몇 걸음 물러나고 레슬리는 강렬한 기세를 소년에게 쏟아낸다. 눈앞에 거대한 전사를 본 프랭크는 대체 무슨 압박감이냐며 겁에 질린다. 키소드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 거리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이 엄청나다. 과연 진짜 5레벨이다. 지금 겁을 먹고 물러서면 반드시 패배한다. 오스카는 공포에 떠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 순간 프랭크는 백탑을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네가 필요하다는 어제의 말을 떠올린다. 그 기억을 붙잡자 마법이 한결 자연스럽게 발동한다. 레슬리는 프랭크의 공격을 막아내며 정말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중 시전을 해내고 움직임의 관성까지 흩어버린다. 마치 동방국가의 제어수를 상대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관찰은 여기까지라며 엄청난 속도로 도련님에게 돌진한다. 프랭크는 정말 빠르다며 막아내기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윈드블레이드를 발동하자 거대한 주먹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랑크는 오스카에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성장시켰냐고 묻는다.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레슬리가 프랭크의 마법을 반으로 갈라버리자 겨우 이 정도 성장한 거냐고 생각한다. 프랭크는 전투형 마법사도 아니고 다른 이들보다 약하다. 계속 성장하려 하면 오히려 상처만 입을 것이다. 언젠가는 단순히 다치는 것만으로 다행인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상단에나마 다칠 일도 없고 가족을 걱정시키지도 않는 편이 낫다. 레슬리가 공격해 목걸이를 빼앗으려는 순간 그랑크는 그래야 동생이 다시는 자기 마법에 삼켜지지 않을 거라고 결론 내린다. 바로 그때 오스카가 끝났다고 말한다. 그랑크는 왜 저렇게 자신있게 웃는지 몰라 크게 놀란다. 장면은 전날 밤으로 돌아간다. 오스카는 정령이식은 성공했지만 하급 정령이라 아쉽다고 말한다. 이어 풍신은 어떠냐며 지금부터 훈련하자고 한다. 지친 프랭크는 고맙다고 답하며 오스카가 때리려 하자 능력이 저절로 발동했다고 설명한다. 아직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에 몸을 자유자재로 바람으로 바꾸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프랭크는 그렇다면 내일 이기는 건 불가능하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아니라고 답한다. 풍신을 100% 활용하면 가능하다. 프랭크는 100%가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풍신이 몸만 바람으로 바꾸는 마법이라고 생각했냐고 되묻는다. 다른 능력도 있냐고 하자 가장 흥미롭고 강력한 부분인 동화가 남아있다고 밝힌다. 옷이든 물건이든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바람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것이 풍신의 가장 터무니없는 힘이다. 전투의 마지막 순간까지 패를 숨기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면 짜릿함은 더 커진다. 레슬리의 공격이 프랭크의 몸을 그대로 통과한다. 프랭크는 빠르게 옆을 스쳐 지나가 목걸이를 빼앗고 결투에서 승리한다. 위에서 형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친다. 레슬리를 이긴 프랭크 자신도 목걸이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정말 잡았다며 아이처럼 기뻐한다. 그랑크는 정말 풍신을 사용한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치료사조차 다시는 그 마법을 쓸 수 없다고 했었다. 미소 짓는 부탑주는 결투가 끝났다며 그랑크에게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묻는다. 잠시 기쁜 표정을 드러낸 그는 그저 프랭크를 축하한다. 그랑크는 오스카가 정말 단 하루 동안 동생을 훈련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동생이 레슬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다. 부탑주는 먼 길을 왔는데 이렇게 일찍 떠나도 아쉽지 않냐고 묻는다. 그랑크는 괜찮다며 앞으로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답한다. 프랭크를 바라보며 정말 많이 컸다고 말한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냥 잊으라며 몸을 돌린다. 프랭크는 멀어지는 형을 바라본다. 오스카는 다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하는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음날 프랭크는 여기가 정말 입구냐고 묻는다. 레슬리가 맞다고 답하자 이게 어디가 훈련실 입구냐며 누가 봐도 감옥이라고 항의한다. 오스카는 수백 년 전 실제 감옥이었으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한다. 프랭크는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독방 훈련을 받아야 하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부탑주가 직접 명령했다며 그만큼 큰 기대를 받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기대한다면서 결투 뒤 하루밖에 못 쉬었는데 왜 독방에 보내냐고 따진다. 오스카는 어차피 정령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4레벨이 된 지금 배운 내용을 정리할 좋은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싫다고 버틴다. 오스카는 안에서 죽는 것도 아니니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고 타박한다. 진심이냐며 문을 열어줄 거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그대로 안으로 밀어넣는다. 사실 부탑주에게 독방 훈련을 부탁한 사람이 자신이라 속으로 미안해한다. 결투가 끝난 밤 부탑주는 이겼는데도 프랭크를 30일 동안 독방 훈련에 넣을 거냐며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물었다. 오스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밀은 동의하면서도 한 달 뒤에는 좀 잘해주라고 당부한다. 오스카가 감사하다고 하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한다. 시리우스 상단이 이제부터 유통망을 자유롭게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오스카는 놀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랑크는 벌써 계산을 끝낸 모양이고 역시 빠르다고 생각한다. 팩탑이 부흥하고 프랭크가 대마법사가 되면 시리우스 상단이 얻을 이익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걸 상인답게 즉시 알아챈 것이다. 그랑크의 속셈은 너무나 분명해 오스카도 조금 씁쓸하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고 답하자 부탑주는 화제를 바꾸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한다. 오스카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아볼 생각이 있냐고 묻는다. 무슨 뜻이냐고 되물으며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처음에는 물리부서에만 집중할 생각이었지만 어쩌면 교육도 맡아야 할지 모른다고 고민한다. 혹시 팩탄 마법사들이 단기간에 강해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다. 노인은 눈치가 빠르다며 마법사의 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질문하다. 오스카는 알고 있다고 답한다. 마법사의 밤은 각 마타밥의 마법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서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고 황제는 이날이 마탑들의 친목 행사가 되기를 바랐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매번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만 했다. 내년지나 취소됐을 거라 생각했기에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해한다. 폐하께서 마법사의 밤을 부활시키려는 거냐고 묻는다. 부탑주는 맞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황실이 새해에 세부 사항을 발표할 거라고 알려준다. 노인의 쓸데없는 걱정이길 바라지만 흑탑이 마음에 걸린다고 털어놓는다. 흑탑이 4대 마탑 자리를 계속 노리는 한 백탑이 공격받을 가능성은 높다. 지금은 모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오스카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반드시 맞겠다고 답한다. 노인은 왜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냐고 묻는다. 마탑 36층 교정에서 오스카는 흑탑이 위로 올라오르는 모양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건방지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백탑을 밀어낼 수는 없다. 그래도 프랭크를 4레벨까지 끌어올렸고 하급 정령 의식은 기막힌 선택이었다며 마음을 달랜다. 보잘것없는 인간인 자신을 반신히 기억하고 약속까지 지켜줄 줄 누가 알았겠냐며 깊이 감사한다. 장면은 결투 전날 소환의식으로 돌아간다. 셀레스틴이 계약할 정령이 누구냐고 묻자 오스카는 진정하라며 침묵의 실라프리온이라는 이름을 말한다. 그리고 백색 마법사가 돌아왔다고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정령은 감히 정령왕의 이름을 입에 올리느냐며 반발한다. 하지만 순간 무언가를 깨닫고 하찮은 인간 주제에 정령왕 본인이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다니 대체 정체가 뭐냐고 묻는다. 말해주면 재미없다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하라고 한다. 정령은 그녀가 허락했지만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이식이 될 거라고 전한다. 그걸로 충분하다며 감사한다. 셀레스틴은 약속을 잊지 말라는 정령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 현재로 돌아온 오스카는 걱정하지 말라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과거 그녀 덕분에 수많은 백탑 가족을 구했으니 이번에는 이자까지 쳐서 은혜를 갚을 생각이다. 문에 붙은 종이를 떼어보니 백탑 마법사 자격 특별 강의 공고다. 주제는 기초 마법의 재해석이다. 오스카는 그 모든 일에 앞서 가족을 조금 더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의실에서 한 마법사는 다 아는 얼굴이라며 너무 오래 보이지 않아 죽은 줄 알았다고 농담한다. 한 여학생이 인사한다. 그는 3레벨 대상 강의인데 그보다 높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친구는 기초 수업이라 그런 것 같고 중국 마법사들은 지금 전부 바쁘다고 답한다. 뒤쪽에 다른 학생은 팩탑에 정말 돈이 생긴 모양이라고 한다. 부탑주가 직접 강사를 초청했고 황실 참관 세미나까지 열렸던 본관 대강당을 빌렸기 때문이다. 친구는 분명 대단한 선생일 거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한다. 뒤에서 금발 마법사가 입 좀 다물라며 아무도 쓰지 않는 강당 하나 빌렸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투덜댄다. 그는 프라우드백 작가의 유일한 후계자 데미안 프라우드다. 다른 마법사는 너무 부정적이라며 드디어 자신들을 위해 투자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데미안은 진짜 투자라면 다른 마탑처럼 고급 강의를 준비했을 것이고 기초 마법 재해석 따위를 열지는 않았을 거라고 반박한다. 주의를 보라며 32명 중 대부분이 저레벨 마법사뿐이라고 지적한다. 정말 좋은 강의라면 2레벨을 넘은 천재들도 참석했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사운드 바인드를 발동한다. 강의실에 모두가 깜짝 놀란다. 한 마법사는 말도 할 수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임을 깨닫는다. 모두 선생이 누구인지 설마 저 2레벨 소년인지 궁금해한다. 오스카는 자신이 강사라 실망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적어도 그 사실은 아는구나 싶어한다. 선배라 해도 저레벨 마법사가 자신들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한다. 불만이 있다면 나가도 좋다고 한다. 더는 스승의 통제를 받는 어린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 하나를 건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것이다. 10분 안에 이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고 소리내 말하면 된다. 오스카는 미소 지으며 아주 간단하지 않냐고 묻는다. 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전혀 간단하지 않다며 정말 미친 건지 의심한다. 침묵시켜놓고 말하라니 황당하지만 분명 시험이라고 판단한다. 어차피 2레벨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침묵시킬 리 없다. 원리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풀 방법이 있다. 뒤쪽의 여학생은 결국 마법을 못 풀면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알아챈다. 오스카는 괜찮은 실력자가 있는지 살핀다. 일부러 마법에 허점을 남겼지만 그렇다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말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냐는 말이 나오던 순간 제한 시간이 끝나기 직전 뒤쪽 소년이 풀었다고 외친다. 오스카는 초급 마법사 명단에서 본 얼굴임을 떠올린다. 뛰어나지만 고집이 센 데미안 프라우드가 분명하다며 축하한다. 생각보다 쉬웠지만 천천히 풀다가 오히려 꼬일 뻔했다고 답한다. 오스카가 마법을 해제하자 모두 다시 떠들기 시작한다. 조용히 하라며 시간이 끝났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데미안 프라우드뿐이라고 발표한다. 데미안은 당연한 결과
결과라며 이제 강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마음대로 하라고 답한다. 너무 쉽게 보내주니 오히려 마음에 걸린다. 이런 시험을 냈다면 실제 수업에서는 뭘 가르칠지 궁금하지만 남고 싶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한다. 오스카는 어린애라 그런지 속마음이 얼굴에 전부 보인다고 생각한다. 유일한 합격자에게 상으로 마법 하나를 가르쳐줄 테니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기초 마법이 뭐냐고 묻자 윈드 커터라고 답한다. 직접 보여달라고 한다. 데미안은 귀찮다면서 마법을 펼친 뒤 이 정도면 됐냐고 묻는다. 잘했다고 칭찬하며 오늘은 윈드 커터를 가르쳐주겠다고 선언한다. 주변에 날아다니는 칼날이 안 보이냐고 묻지만 오스카의 기준으로는 윈드 커터가 아니라 미완성품이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그 마법은 바람이 아니기에 너무 쉽게 부서졌다. 그러면서 바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데미안은 움직이는 공기라고 답한다. 오스카는 물은 고여 있어도 물이고 불은 형태와 관계없이 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바람은 다르다. 공기가 끊임없이 흐를 때만 바람이라 부를 수 있다. 데미안은 놀란다. 그러니 방금 사용한 것은 윈드커터가 아니다. 고인물이 썩듯 흐름 없는 바람 마법은 쉽게 형태를 잃는다. 팩탑은 바람을 다루는 곳이며 그들의 마법은 항상 흐르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보여준 것처럼 간단히 파괴된다. 데미안은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만화가 너무 많다며 시전하는 순간 소모량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번 보고 그걸 전부 알아챘냐고 놀라 묻는다. 오스카는 마법이 일정 경지에 이르면 상대의 마법만 보고도 성격과 습관을 비롯한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참견처럼 들릴 수 있다며 데미안은 팩탑에 수많은 고위 마법사를 배출한 프라우드 가문 출신이라고 말한다. 성장하며 집안의 마법을 계속 봤으니 자연스럽게 같은 길을 따르려 했고 윈드커터도 흉내내려던 주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마법을 제대로 배우기 전이라면 가장 어려운 기초 마법 중 하나를 따라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터다. 성공하려고 필요 이상의 만화를 억지로 쏟아부었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남았다. 적어도 자신이 관찰한 결과는 그렇다고 말한다. 데미안은 어떻게 그걸 아느냐며 크게 놀란다.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주문을 완성해 문제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수업을 듣기 싫어한다니 아쉽다고 덧붙인다. 데미안은 얼굴을 긁히며 누가 안 듣겠다고 했냐고 따지고는 자리로 돌아간다. 3주 뒤 두 마법사가 오스카 쿠르센이 모범적인 교사라는 소문을 들었냐고 이야기한다. 한 명은 초보자에게나 도움이 될 수업이라고 말하지만 친구는 4레벨과 5레벨 지인들도 참관했다며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자신들도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사실 그 말을 기다렸다며 지금 당장 가자고 한다. 늦으면 수업을 구경조차 못하니 일찍 줄을 서야 한다고 말한다. 뒤에 있던 여학생은 대화를 유심히 듣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한꺼번에 일어나 강의실로 달려간다. 초급생들은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궁금해한다. 4레벨과 5레벨 선배들까지 잔뜩 와 있다. 친구는 그래도 기초마법 수업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뒤쪽에는 장로 맥심까지 있다. 이제 평범한 수업이 아니라 마법 아카데미의 세미나처럼 보인다. 오스카는 들어와 모두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오늘 배울 주문은 매우 중요하니 잘 찾아왔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기대에 차서 기뻐하자 마법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문을 가르치겠다고 한다. 그게 바람이라는 말에 다시 풀이 죽는다. 기초 중의 기초이며 마탑 밖에서도 배울 수 있는 수준 아니냐는 불평이 나온다. 맥심은 관찰만 하려 했지만 궁금해서 묻겠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정말 평범한 바람만 가르칠 거냐고 질문한다. 오스카는 그렇다고 답하며 장로에게 바람을 시연해달라고 부탁한다. 맥심이 바람 마법을 펼치자 모두 감탄한다. 오스카는 그것이 돌풍이나 풍압이 아니라 정말 바람인지 묻는다. 학생들은 역시 장로답다고 감탄하고 맥심이 충분하냐고 하자 감사하다고 답한다. 다음으로 에이미 라빈에게 자신의 바람을 보여달라고 한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자신이냐고 묻는다. 그러면서도 바람 마법을 발동한다. 가벼운 바람이 불자 모두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오스카는 두 주문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다. 학생들은 힘과 범위, 온도까지 다르다고 말한다. 뒤쪽의 여학생은 만화의 기질이라고 답한다. 오스카가 베로니카 프리즈의 답이 맞다고 하자 소녀는 놀란다. 그 말대로 맥심과 에이미 라빈의 바람을 가른 것은 주문을 만든 만화의 기질이다. 신기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형성부터 발동까지 모든 과정은 같았지만 하나는 사막바람처럼 뜨거웠고 다른 하나는 봄바람처럼 가벼웠다. 같은 주문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크다. 오스카는 만화의 기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 질문하다. 학생은 강화, 가속, 균형, 특수의 4가지 만화 유형을 말하는 것 같다고 답한다. 오스카는 그것은 4가지 만화 체계이고 자신이 말하는 기질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정정한다. 정확히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 만화 기질을 이해하려면 백탑의 뿌리인 균형부터 알아야 한다.
백탑과 청탑이 왜 균형의 대표로 불리는지 설명할 사람이 있냐고 묻는다. 학생은 원소의 특성 때문이라고 답하고 오스카는 맞다고 한다. 적탑과 황탑은 강하고 빠르지만 조화가 부족하다. 이 세상에는 차가운 불꽃이나 얼어붙은 번개가 없다. 하지만 바람과 물은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끝없이 오갈 수 있다. 그것이 두 탑이 균형을 상징하는 이유다. 둘 다 균형을 대표하지만 청탑과 백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물을 끓이는 조건은 매우 단순하다. 기압을 고려해도 섭씨 100도의 온도와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반면 뜨거운 바람을 만드는 건 물을 끓이는 것보다 더 쉽다. 주변 환경과 빠르게 동화해 본질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원소다. 그 말과 함께 뒤쪽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앞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느껴진다. 바람은 모든 원소 중 가장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적탑의 불꽃만큼 강한 힘을 만들고 황탑의 번개처럼 빨라질 수도 있으며 청탑의 물처럼 자유로운 형태를 취한다.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지만 바람에는 그런 제약도 없다. 마법사의 상상에 따라 어떤 온도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원소다. 세상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 바람뿐이다. 그러니 백탑의 마법사라면 바람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각자가 바람을 어떻게 보는지가 오늘 수업의 핵심이다. 그때 뒤쪽의 학생이 장로에게 말을 걸려 한다. 하지만 맥심은 바람에 대해 중얼거리며 특이한 상태에 빠져있다. 오스카는 크게 놀라 학생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다. 장로는 자신에게 바람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손대지 말라고 외치는 사이 노인은 바람을 생각하며 몸이 굳은 듯 멈춰선다. 오스카는 곁으로 가 모두 물러서라고 한다. 장로의 깨달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을 뿐 아니냐고 옹성거린다. 오스카는 지금 각성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 순간 맥심은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낀다. 눈을 뜨자 오스카가 상태를 묻는다. 장로는 8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답한다. 그래도 아주 좋았다며 오스카를 끌어안고 감사한다. 이 정도면 이제 자신이 그를 선생님이라 불러야겠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답한다. 맥심 덕분에 다음 강의부터는 훨씬 편해질 것이다. 적어도 장로보다 낮은 수준의 마법사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큰 수학은 베로니카 프리즈다. 오스카의 일기에 적힌 문제아 중 한 명의 관심을 끌어냈다. 다음날 복도를 걸으며 베로니카가 훈련실에 재미있는 게 있다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어제 수업 뒤 그녀가 자신도 훈련하냐고 물었다. 오스카가 티프실을 이용하지 않느냐고 대묻자 티프실이 뭐냐며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수업이 마음에 들어 들뜬 줄 알았는데 티프실을 언급한 뒤 다시 왜 그런 눈으로 봤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한다. 아마 여기인 모양이다. 300개 훈련실 중 이런 곳은 3개뿐이고 문부터 다르다고 들었다. 대체 뭐가 특별한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고 차이를 살핀다. 어쩌면 분위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때 스피커에서 차세대 훈련 지원 시스템 아르고라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오스카는 마도공학을 사용하는 방임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황탑 녀석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아르고는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등록하겠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거절한다. 시스템은 등록이 거부됐으므로 미등록 사용자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린다. 원하는 훈련 단계를 선택하라고 하며 프로그램은 총 100단계라 실력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오스카는 1단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공 3개가 나타나고 물리 또는 마법 공격으로 전부 터트리라는 안내가 나온다.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3개를 모두 파괴한다. 1단계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며 난도를 올리고 싶다고 말한다. 아르고가 원하는 단계를 묻는다. 오스카는 100단계로 올리라고 명령한다. 아르고는 80단계부터 공의 출현 시간이 짧아지고 속도가 크게 빨라지며 사용자를 공격한다고 경고한다.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즉시 도전을 중단해달라는 안내도 덧붙인다. 그런 경고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해하며 자신있게 당장 시작하라고 한다. 그 순간 무언가가 곁을 스쳐 지나간다. 아르고는 물리 또는 마법 공격으로 공 1000개를 터트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광역 마법을 쓰거나 10번 이상 공격받으면 훈련이 취소된다. 오스카는 윈드커터를 발동해 여러 공을 깨트리기 시작한다. 그저 터트리기만 하면 끝인지 의아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만화가 먼저 바닥나니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는 편이 낫다. 공들에 여러 개의 바늘이 돋아난다. 오스카는 이쪽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젊은 마법사들의 훈련 수준을 뛰어넘는 난도라고 생각하며 공을 피하고 나머지를 터트린다. 잠시 뒤 아르고는 100단계 통과를 축하한다. 오스카는 괜찮은 몸풀이라고 평가한다. 요즘 마법사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는 모양이니 세대 전체의 평균 수준도 과거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신도 더 몰아붙여야 하고 제대로 먹으며 근육도 길러야 한다. 문을 열자마자 베로니카와 마주치고 아침부터 훈련하러 왔냐고 묻는다. 그녀는 밥 먹으러 온 줄 아느냐며 당연히 훈련하러 왔다고 써붙인다. 오스카는 지나쳐가며 자신은 구경만 왔다고 한다. 건강한 만화는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는 게 자신의 철학이라고 말하자
무슨 철학이냐고 묻는다. 그는 좋은 훈련대라며 떠난다. 베로니카는 아침에 상한 걸 먹었는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문을 통과하며 예전에는 자신을 깔보던 그 자식을 떠올린다. 아르고가 명령을 인식했다고 알린다. 현재 순위에 변화가 있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다. 놀란 그녀는 어떻게 된 일이냐며 화면에 띄우라고 명령한다. 1위에는 트리플 A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100단계를 9분 57초 만에 완료했다. 베로니카는 크게 놀라 누구냐고 묻는다. 하지만 아르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다. 장로인가 싶지만 순위는 5레벨 이하만 찍게 된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 기록을 깼다. 대륙 최초 기록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냐고 다시 캐묻지만 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온다. 혹시 오스카 크루센이냐고 묻지만 아르고는 똑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다. 베로니카는 닥치라고 소리친다. 밖으로 나온 오스카는 내일 근육통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걷다가 맥심과 마주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한다. 장로는 마침 잘 만났다며 물어볼 게 있었다고 한다. 시장 상인들이 물약을 사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유가 뭐냐고 묻자 맥심은 청탑을 의식하는 것 같다고 답한다. 청탑은 현재 물약 생산의 중심이니 오스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인다. 오스카는 그 자식들이 또 방해하려 든다며 속으로 화를 낸다. 길을 걷던 중 두 직원이 벨거리의 A 구역부터 A5 구역까지 우편 배송을 끝냈다는 대화를 듣는다. 다른 직원은 오늘부터 급여도 오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이들이 윈드라이더인지 궁금해한다. 방금 대화를 들어보니 배송업은 확실히 큰 사업이 아니다. 인력이 많이 들지만 수익은 적고 정치적 영향력도 없어서 권력을 얻기도 힘들다. 유일한 장점은 마탑이 운영하는 사업 중 시민 평가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직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자고 말한다. 친구는 맞다며 노인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면 답례로 음식도 받는다고 덧붙인다. 그 말을 들은 오스카는 크게 놀란다. 대화를 끊어 미안하지만 하나 묻고 싶다며 배송을 다니면 평소 많은 사람을 직접 만나느냐고 질문한다. 두 사람은 배달을 증명하려면 수령인의 서명이 필요하니 그렇다고 답한다. 오스카는 아주 유용한 정보라며 기뻐하고 감사한 뒤 곧장 달려간다. 조탑주에게 찾아가 배송업의 윈드라이더를 이용해 물약을 방문 판매하고 싶다는 뜻이냐는 질문을 듣는다. 오스카는 정확하다고 답한다. 상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소비자에게 직접 가르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기존 물약은 매일 먹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스카는 미소 지으며 새로 만들면 된다고 답한다. 혁신이라고 부를 정도의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백탑에는 효과가 뛰어난 중급 회복 물약이 있다. 그 배합을 조금 조정해 성별과 연령에 맞춘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뼈 성장 촉진, 면역력 강화, 활력 증가, 근육 성장, 탄력 향상, 피부 미백, 모공 강화 같은 효능을 주력으로 삼는다. 반복 복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피부 탄력용과 근육 강화용을 함께 섭취하게 할 수도 있다. 설명하면서 제품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며칠 뒤 한 노인이 앉아 이제 늙어서 예전 같은 기운이 없다고 한탄한다. 그때 배달원이 늙은 그레이엄에게 다가온다. 노인은 잘 왔다고 반기고 배달원은 오늘 편지가 한 통 왔다고 전한다. 그레이엄은 그렇다면 친구가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라고 말한다. 배달원은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왜 벌써 죽겠냐며 웃는다. 100세 시대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는다. 80살인 자신도 머리와 몸이 무겁다고 하자 배달원은 어디 아픈 곳이 있냐고 묻는다. 아픈 건 아니고 그저 기운이 없다고 답한다. 배달원은 바로 그거라며 한번 시험해볼 물건이 있다고 한다. 무엇이냐고 묻자 백탑의 최신 작품이며 노인에게 딱 맞는 자양강장제라고 소개한다. 제품 이름은 제로다. 노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묻는다. 배달원은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제품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도 보충한다고 설명한다. 이 나이에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묻는다.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진다며 이 번가의 밀러 영감을 아느냐고 묻는다. 일주일 동안 먹더니 이제 등산을 가겠다고 한다는 말에 그레이엄은 놀란다. 이 자양강장제는 백탑의 비범한 천재 오스카 크루센이 직접 만들었다고 말한다. 노인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다고 반응한다. 배달원은 맞다며 카데나 독감 치료제를 만든 바로 그 마법사라고 설명한다. 그레이엄은 놀란다. 굉장히 비쌀 것 같다고 하자 일주일에 한 병만 먹으면 되고 가격은 30벨이라고 말한다. 노인은 새 자양강장제 따위에 또 속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 뉴테크와 청탑에서 나온 두 제품도 아무 효과가 없었고 이제 약사는 믿지 않는다. 배달원은 자신이 효과 없는 물건을 가져올 사람으로 보이냐고 묻는다. 당연히 아니며 특별 제한도 있다고 한다. 그레이엄은 무슨 제한인지 묻는다. 주소지가 시린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현재 시린 주민을 위한 특별 행사가 진행 중이다.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매주 한 병을 보내주니
보내주며 가격은 고작 7.99벨이다. 무이자 월납도 가능하다. 술과 담배를 줄이면 낼 수 있는 돈이라고 하자 첫 병은 무료로 제공한다고 덧붙인다. 그레이엄은 기뻐하며 당장 달라고 하고 왜 진작 그 말을 하지 않았냐고 타박한다. 그날 밤 집에서 몸이 예전과 전혀 다르고 훨씬 가벼워졌음을 느낀다. 어제 마신 자양강장제 덕분인지 궁금해한다. 고작 한 병으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광장으로 나간다. 노인들은 오랜만이라며 죽은 줄 알았다고 농담한다. 그레이엄은 온몸이 쑤져 며칠 쉬었을 뿐이라고 답한다. 체스를 둔 뒤 친구들은 몰래 연습이라도 했냐고 묻는다. 그레이엄은 아니라며 오늘따라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한다. 한 노인은 뭔가 좋은 걸 먹고 푹 쉰 것 같다며 자식들이 영약이라도 가져왔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영약이 아니었다고 답한다. 백탑의 자양강장제를 마셨다고 하자 다들 그게 뭐냐며 사기 아니냐고 묻는다. 노인은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들어보라고 한다. 장면은 다시 오스카에게 돌아간다. 누군가 큰일 났다며 찾아온다. 오스카는 무슨 문제냐고 물약이라도 썩었냐고 묻는다. 마법사는 이대로라면 그렇게 될 거라며 신문을 냅니다. 청탑이 물약을 50% 할인 판매한다는 기사다. 놀란 오스카는 하는 짓이 귀엽다고 말한다. 그녀는 뭐가 귀엽냐고 따진다. 팩탑을 물약시장에서 몰아내려는 게 뻔하며 이 가격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다.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묻자 오스카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길어야 2, 3주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건 거의 한 달이고 한 달 뒤에는 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카데나 독감 치료제와 자양강장제를 묶어 팔자고 제안하지만 오스카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바로 그게 청탑이 원하는 일이다. 카데나 독감 재난을 이용해 물약을 팔면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면 청탑은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다며 공격할 명분을 얻는다. 그녀는 이대로 얻어맞기만 할 거냐고 묻는다. 오스카는 창고에 쌓인 물약이 많냐고 확인한다. 100병을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많다고 답하자 잘 됐다고 한다. 그녀는 뭐가 잘 됐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오스카는 제로 자양강장제 제조법을 꺼내며 재고로 남은 중급 물약을 자양강장제로 재활용할 수 있냐고 묻는다. 전부 사용하겠다는 뜻이냐고 하자 팔리지도 않는 물약을 보관해서 뭐 하겠냐고 되묻는다. 여러 혜택도 넣을 생각이다. 한 가정에서 제로를 2병 넘게 구매하면 할인에 대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그녀는 또 할인에 의존할 거냐며 사업 발상이 무섭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가능하다면 정보상에게 돈을 주고 소문 하나를 퍼뜨려달라고 부탁한다. 어떤 소문이냐고 묻자 신이 나서 M제로 이야기를 꺼낸다. 그 자양강장제가 남성의 활력을 높인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재미있지 않겠냐고 한다. 정말 판매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에 기다려보라며 미친 듯이 팔릴 거라고 장담한다. 3주 뒤 청탑에서 모이라 메이는 모든 게 끝났고 상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기뻐한다. 부서장도 크게 만족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 순간 누군가 들어온다. 청탑 물약 부서장은 모이라 메인을 부르며 뉴스를 봤냐고 묻는다. 아직이라고 답한다. 곧바로 신문이 머리에 날아온다. 상사는 왜 웃고 있냐고 화낸다. 신문을 주워 읽으라고 명령한다. 이게 정말 최선이냐며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얻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따진다. 신문에는 백탑의 자양강장제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쓰여있다. 제로 시리즈는 1000만 병이 팔린 인기 상품이 됐다. 남성 활력을 높이는 M제로는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 역대 최고 효능의 자양강장제라 불리며 백탑은 계속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모이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생각한다. 물약이 아니라 자양강장제를 팔았다니 대체 어떻게 한 건가? 시장에 복귀했다면 자신이 모를 리 없다. 젠장. 자양강장제도 당연히 전체 판매량에는 포함된다. 이어 오스카 크루센의 성명이 실려있다. 청탑의 행동에 깊이 감동했기에 백탑은 앞으로도 물약을 계속 할인 판매하겠다고 약속한다. 모이라는 사기라며 애초부터 그 가격에 팔 생각이었을 거라고 소리친다. 상사는 대중이 그 사실을 알 리 없다고 답한다. 그 병은 이전에 판매된 적조차 없다. 고작 그래프만 보며 이기고 있다고 착각한 거냐고 묻는다. 이제 어떤 압박을 가해도 대중이 백탑의 물약을 원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상황을 보면 거의 따라잡힌 셈이다. 부서장은 이제부터 모이라가 아주 바빠질 거라고 경고한다. 모이라는 무슨 뜻인지 묻는다. 오늘 청탑이 입은 손실을 전부 메워야 한다. 평생 무급으로 일해도 갚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대륙 동쪽 이아나 원주에서는 여러 무사가 거대한 괴물을 공격하고 있다. 괴물은 그들을 차례로 쓰러뜨린다. 무사들은 자신들이 상대보다 약하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 그때 하늘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 찾았다고 말한다. 먼지가 되고 싶지 않다면 모두 얌전히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한다. 선천 마법인 지치지 않는 바람을 발동해 괴물을 손쉽게 쓰러뜨린다. 최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냐고 묻는다. 뒤에 무사들은 백탑에서 온 사람이냐고 질문한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장충이냐고 묻자 그는 늦게 소개해 죄송하다며 구룡문 소속 장충이 맞다고 답한다. 여인은 망토를 벗고 자신을 백탑주의자 오스카의 제자인 샤샤라고 소개한다. 구룡문에 부탁한 물건을 가져왔냐고 묻는다. 장충은 그렇다며 제국의 신문을 건넨다. 신문을 읽기 시작한 샤샤는 최근 모든 면이 백탑 기사로 가득하다며 놀란다. 읽기가 두려울 정도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2달 동안 탑이 파산했거나 4대 마탑 지위에서 영구히 쫓겨난 건 아닐지
걱정한다. 정말 그렇게 됐다면 죽어서도 스승을 볼 면목이 없다. 하지만 결국 눈을 뜨고 기사를 읽기 시작한다. 한 장씩 넘길수록 충격은 커진다.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꾸며낸 소설 아니냐고 묻지만 장추는 전부 사실이라고 답한다. 샤샤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배송 사업은 잘 되는지 궁금해하다. 그 사업이 지금 와서 성공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애초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시작했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나겠다며 보상금은 제국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백탑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